먼 옛날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달라졌고 우리는 이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증거는 희미하고 시간 곳곳에 흩어져 있다. 지나치게 정밀해 보이는 구조물, 시대에 비해 너무 앞서 보이는 발상, 그리고 어떤 공통된 지식의 인도를 받았던 듯 반복되지만 이제는 잃어버린 패턴들이다.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어떤 이제는 알아보지 못하는 체계의 파편처럼 보인다. 파헤칠수록 이야기는 오히려 더 불완전해진다. 마치 훨씬 거대한 무언가가 사라진 뒤 남은 잔해만 보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결국 외면하기 힘든 질문에 이르게 된다. 과연 이 흔적들은 그저 고대 문명이 이룬 성취일 뿐일까? 아니면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었던 무언가의 마지막 흔적일까? 일본 서부의 평야를 내려다보는 전략적 언덕 위에 자리한 히메지성은 근세에 세워진 요새단지 가운데 가장 경이로운 사례 중 하나다. 우아한 자태 때문에 흔히 백로성이라 불리는 이 성은 눈부신 흰 벽과 겹겹이 포개진 지붕이 거대한 석축 위로 솟아있어 마치 무게가 없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 우아한 실루엣 아래에는 놀라울 만큼 정교하게 설계된 요새가 숨어있다. 히메지성은 주로 도쿠가와 막부치하의 17세기 초에 건설됐으며 봉건 영주의 거처에 그치지 않고 치밀하게 계산된 군사 거점이었다. 건축 곳곳에는 방어 전략과 구조 공학, 환경 적응에 대한 깊은 이해가 드러나며 그중 적지 않은 부분은 오늘날에도 역사학자와 기술자들을 고민하게 만든다. 성에 다가가면 동선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부터 눈에 들어온다. 중심 천수각으로 곧장 이어지는 길 대신 일부러 복잡하게 꼬아놓은 통로와 비스듬한 문, 폐쇄된 안뜰을 통과해야 한다. 마치 의도적으로 설계된 미로처럼 침입자를 좁은 길로 차례차례 유도해 대형을 무너뜨리고 전진 속도를 늦추는 구조다. 구비마다 탑과 성벽 위에 배치된 수비병들이 활이나 초기 화기를 아래로 쏠 수 있었다. 이 배치는 전장의 병력 이동을 실제 공간에 재현한 모형처럼 보이며 에도시대 초기의 건축가들이 현대적인 모형 도구나 수학적 시뮬레이션도 없이 어떻게 침입군의 흐름을 예측하고 조종했는지 흥미로운 의문을 던진다. 성 전체가 하나의 방어기계처럼 움직이고 건축 자체가 능동적인 무기가 되는 셈이다. 성을 떠받치는 거대한 석벽 또한 놀랍다. 모르타르 없이 큼직한 돌들을 쌓아 올렸고 부채꼴 경사라 불리는 우아한 곡선을 만든다. 아래쪽은 비교적 완만하지만 위로 갈수록 각도가 급격히 가팔라지며 성 구조물 쪽으로 안쪽으로 휘어진다. 이 미묘한 기하학적 설계 때문에 특히 전투 상황에서 성벽을 오르기는 극도로 어렵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이 석축의 내구성이다. 일본은 세계에서도 지진이 잦은 지역이지만 히메지성은 수세기 동안 수많은 지진과 전쟁, 자연재해를 견뎌왔다. 구조를 연구한 기술자들은 정교하게 조절된 하중 분산과 맞물린 석축 덕분에 지진 때 벽이 약간 움직이며 에너지를 흩어 붕괴를 피할 수 있다고 본다. 건축가들이 이런 내진 원리를 의도적으로 이해했던 것인지 아니면 여러 세대에 걸친 경험적 건축 지식으로 완성한 것인지는 여전히 매혹적인 수수께끼다. 이 복잡한 방어체계는 성벽 곳곳에 박힌 수백 개의 작은 구멍에서도 이어진다. 역사적으로 사마라고 불린 이 총알은 활과 화승총, 투척무기 등 여러 무기를 쓰도록 설계됐다. 형태도 원형과 삼각형, 사각형 등 다양하며 언뜻 불규칙해 보이는 방식으로 성벽 전체에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위치의 기하학을 분석하면 각 구멍의 사격 범위가 서로 겹치며 성으로 접근하는 거의 모든 길을 덮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실제로 수비병은 성 둘레의 핵심 지점에 교차 사격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런 배치는 설계자들이 훗날 유럽의 보루식 요새에 쓰인 것과 비슷한 원리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인지 아니면 일본 특유의 군사적 실험 속에서 같은 해법에 도달한 것인지 의문을 낳는다. 우뚝 솟은 천수각 내부로 들어가면 공학적 정교함은 한층 더 놀라워진다. 건물은 여러 층 높이로 솟아있으며 금속 고정장치 대신 정교한 맞춤 결구로 연결된 거대한 목재보를 중심으로 지어졌다. 일부 중심 기둥은 여러 층을 수직으로 관통해 지진 때 부드럽게 흔들릴 수 있는 유연한 골격을 만든다. 이 유연성은 자연적인 충격 흡수 장치처럼 작용해 건물이 지진력을 완강히 버티는 대신 흡수하도록 돕는다. 현대 구조 기술자들이 전통 일본 목조 건축을 연구하는 이유도 바로 이 뛰어난 회복력 때문이다. 하지만 초기 장인들이 보의 비율과 기둥 간격, 전체 구조의 동적 균형을 결정할 때 사용한 정확한 계산법이나 경험칙은 아직 완전히 기록되지 않았다. 이 모든 특징 가운데 히메지성에서 가장 눈에 띄면서도 기술적으로 가장 신비로운 요소는 눈부신 흰색 외장이다. 성벽에는 두꺼운 전통 회반죽이 발라져 있어 특유의 빛나는 외관과 백로성이라는 별명을 만들어낸다. 얼핏 보면 단순한 장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세기 동안 성을 보존하는 데 결정적인 여러 역할을 해왔다. 회반죽은 불길로부터 내부 목조 구조를 지키는 내화장벽 역할을 했는데 당시에는 많은 도시가 대형 화재에 취약했기에 특히 중요한 기능이었다. 동시에 이 재료는 비와 습기에도 강해 일본의 거친 기후로부터 목재 골조를 보호한다. 밝은 표면은 햇빛까지 반사해 열흡수를 줄이고 내부 구조물의 풍화를 늦춘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장기간의 내구성이다. 수세기 동안 폭우와 태풍, 계절성 습기, 큰 온도 변화에 노출됐는데도 성 외벽의 흰색 마감은 상당 부분 온전하게 남아있다. 역사학자들은 회반죽에 석회와 모래, 천연 섬유가 들어갔다고 보지만
에도시대 장인들이 사용한 정확한 비율과 제조법을 다시 재현하기는 어렵다. 전통 장인들은 회반죽을 여러 겹으로 올리고 한 층이 충분히 굳은 뒤 다음 층을 덧발랐다. 이 과정은 현대의 많은 도료보다 균열과 침식에 훨씬 강한 조밀하고 질긴 표면을 만들었다. 오늘날 성을 복원하는 보존 전문가들조차 원래 재료의 질감과 수명을 정확히 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당시 기술의 문서로 남기기보다 장인에서 장인으로 전승된 미묘한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회반죽은 눈에 덜 띄는 방식으로 방어에도 기여했다. 내화성이 강해 중세전쟁에서 흔했던 방화 공격으로 성을 태우기가 매우 어려웠고, 매끈한 흰 표면은 등반 장비를 고정하거나 성벽을 오르며 발을 걸기도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미적 선택처럼 보이는 요소가 실용공학과 환경 적응, 군사 설계를 결합한 정교한 해법이었던 셈이다. 4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딘 오늘날에도 히메지성은 건축적 독창성의 걸작으로 남아있다. 미로 같은 방어 동성과 내진성을 갖춘 석축, 복잡한 목조골격, 놀라울 만큼 오래 버틴 흰 회반죽이 어우러져 우아하면서도 위압적인 요새를 이룬다. 역사학자와 기술자에게 히메지성은 여전히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17세기 건축가들은 현대 장비 없이 어떻게 그토록 높은 정밀도를 구현했을까? 그들의 지식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경험적 전통에서 나왔을까? 또 얼마나 많은 부분이 구조 원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반영했을까?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히메지성의 흰 벽이 지금까지 빛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혹시 현대과학이 이제야 다시 발견하기 시작한 건축기술의 흔적은 아닐까? 오늘날에도 이 요새는 일본 문화유산의 상징을 넘어 과거의 기술력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여러분은 17세기 건축가들이 히메지성에서 어떻게 이토록 오래가는 정교한 건축기술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가? 특히 수세기를 견딘 신비로운 흰 회반죽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의견을 남겨보자. 그리고 다음은 깎아 만들어진 중국 북부의 옛 변경지대 근처 사암절벽에 직접 조성된 윙강 석굴이다. 윙강 절벽 사원이라고도 불리는 이 거대한 성지는 초기 불교 건축과 공학이 이룬 가장 놀라운 성취 가운데 하나다. 역사 도시 다턱 인근에 자리한 이 대규모 이적은 부기시대 5세기 실크로드를 따라 불교가 중국 북부 전역으로 빠르게 퍼지던 시기에 조성됐다. 오늘날 이곳에는 50곳이 넘는 대형 석굴과 1000곳이 넘는 작은 감시에 살아있는 안반을 직접 깎아 만든 약 5만 1000점의 조각상이 남아있다. 그러나 압도적인 종교적 형상과 거대한 규모 너머에는 고고학자와 기술자, 역사학자들을 지금도 고민하게 하는 더 깊은 수수께끼가 숨어있다. 윙강 석굴은 다른 고대 유적처럼 돌을 하나씩 쌓아 올려 만든 것이 아니다. 절벽에서 엄청난 양의 사암을 제거해 방 전체를 세심하게 파낸 뒤 남겨둔 안반에서 거대한 조각상을 깎아냈다. 일부 석굴은 높이가 17m를 넘고 내부에는 높이 13m가 넘는 불상이 들어서 있다. 제한된 동굴 공간에서 단단한 바위를 직접 깎았는데도 표정은 고요하고 비례는 정교하다. 이런 정밀도를 구현하려면 첫 정이 절벽에 닿기 훨씬 전부터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을 것이다. 장인들은 각 조각상의 최종 형태를 입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야 했고, 도구를 한번 내리칠 때마다 사라져야 할 돌만 정확히 제거하면서 훗날 성스러운 형상이 될 부분을 남겨야 했다. 물류만 생각해도 엄청난 난제였다. 수천 명의 노동자와 장인, 조각가, 설계자가 굴착과 조각, 마감, 채색을 조율해 맨 절벽을 세계 최대 규모의 불교 예술단지 중 하나로 바꾸어 놓았다. 방대한 굴착뿐 아니라 석굴 내부 공간에서도 놀라운 건축 계획이 드러난다. 기둥과 궁룡 천장, 장식 요소는 주변 벽과 같은 안반에서 직접 깎았으며, 고대 중국 다른 지역에 존재했던 목조 사원의 구조를 자주 모방했다. 조각가들은 보와 높은 공포, 지붕 구조를 돌로 재현해 시간이 지나 사라졌을 건축 양식을 보존했다. 조각상 자체에는 여러 문화권의 예술적 영향이 흥미롭게 뒤섞여 있다. 초기 형상에는 고대 인도 간다라와 중앙아시아의 특징인 흐르는 듯한 옷주름과 길쭉한 얼굴, 고전적 비례가 보이지만 후기로 갈수록 점차 뚜렷한 중국식 특징을 띈다. 이 변화는 실크로드를 통해 유라시아를 오가며 종교 사상과 예술 전통, 기술 지식을 먼 거리까지 전달한 문화 교류를 반영한다. 따라서 윙강 석굴은 종교 유적일 뿐 아니라 서로 멀리 떨어진 문명의 예술 전통이 한 절벽에 새겨진 문화 융합의 기록이기도 하다. 그런데 윙강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규모 자체보다 돌 표면에 남겨진 미세한 흔적일지도 모른다. 연구자들이 미완성 표면이나 조각상 뒤쪽에 가려진 구간을 살펴보면 사암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평행 공구 자국이 놀라울 정도로 일정한 선을 이루는 모습을 자주 발견한다. 마치 정성껏 빗어놓은 홈처럼 넓은 면적에 걸쳐 규칙적으로 반복된다. 홈사의 간격도 놀랄 만큼 균일해 작업자들이 암석을 다듬을 때 매우 체계적인 기법을 따랐음을 보여준다. 더 신비로운 것은 이렇게 높은 일관성이 넓은 굴착 구간 전체에서 유지된다는 점이다. 어떤 곳에서는 홈이 너무 일정해 현대 절삭기의 기계적 흔적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를 만든 장인들은 1500년도 더 전에 살았다. 부기시대의 고고학 유물을 보면 철제정과 망치 같은 금속 도구가 실제로 존재했지만 현대 기준으로는 상당히 단순한 도구였다.
그렇다면 그런 도구만으로 어떻게 절벽의 넓은 표면에 이토록 규칙적인 흔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 일부 학자들은 장인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바위를 두드리는 표준화된 리듬의 정지를 사용해 층을 조금씩 제거하면서 예측 가능한 패턴을 유지했다고 본다. 다른 이들은 특수한 형태나 여러 날을 가진 정을 써서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일정한 홈을 만들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여러 팀의 장인들이 같은 동작을 반복하도록 순서를 맞춰 작업해 암석을 통제된 방식으로 고르게 제거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연구에도 모두가 받아들이는 결정적인 설명은 아직 없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런 흔적이 서로 다른 시기에 만들어진 여러 석굴에서 반복된다는 사실이다. 한 무리의 장인에게만 국한된 기술이 아니라 전체 사업에서 널리 사용됐음을 뜻한다. 연구가 많이 진행됐음에도 풀리지 않은 질문은 여전히 많다. 대규모 공학 문서가 드물던 시대에 이렇게 거대한 굴착 작업을 어떻게 그토록 정밀하게 조직했을까? 조각을 시작하기 전에 거대한 불상의 크기와 비례는 어떤 방식으로 계획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고대 장인들은 오늘날까지 암벽 일부를 뒤덮고 있는 놀랍도록 균일한 공구 자국을 정확히 어떤 기술로 만들어냈을까? 방문객이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이 작은 홈에는 1500년도 더 전에 윙강을 만들어낸 장인들의 작업 방식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 평범한 절벽을 거대한 석조 성지로 바꾼 사람들의 손이 남긴 조용한 서명인 셈이다. 오늘날 거대한 윙강의 불상 앞에 서면 이곳이 단순한 고대 조각상 모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선명해진다. 신앙과 예술, 공학이 거대한 규모로 하나가 되어 현대의 이해를 계속 시험하는 걸작을 남긴 특별한 역사의 순간이었다. 절벽에는 지금도 바위를 깎은 도구의 조용한 흔적이 남아있고 그 자국 속에는 고대 장인 기술의 오래된 수수께끼가 돌에 새긴 미해결 문제처럼 장들어 있다. 여러분은 1500년도 더 전의 장인들이 단단한 암석에 어떻게 이토록 믿기 힘들 만큼 균일한 공구 자국을 남겼다고 생각하는가? 의견을 남겨보자. 솟아오르며 라싸 계곡 위로 장엄하게 펼쳐지는 포탈라궁의 거대한 실루엣은 산 위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산 자체를 깎아 만든 듯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해발 약 3700m, 마르폴이 곧 붉은 언덕의 거친 비탈 정상에 자리한 이 궁전은 지구상의 역사적 건축물 가운데서도 좀처럼 비교 대상을 찾기 힘든 규모와 존재감으로 티베트 고원의 하늘선을 압도한다. 13층에 이르는 높이, 1000개가 넘는 방, 바위 언덕에서 100m 이상 솟은벽을 지닌 포탈라궁은 티베트 불교의 성스러운 상징이자 역대 달라이라마의 역사적 거처일 뿐 아니라 가장 혹독하고 외딴 환경에서 세워진 가장 놀라운 건축 성취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시각적 장엄함 뒤에는 더 깊은 수수께끼가 숨어있다. 복잡하게 얽힌 공학 기법과 건설 전략은 오늘날에도 역사학자와 고고학자, 구조기술자들을 고민하게 만든다. 그중 첫 번째 수수께끼는 이 건물을 둘러싼 문제다. 궁전 자체의 위치가 바로 그 답이다. 17세기 건축가들은 현대 건설에도 극심한 물리와 구조적 난제를 안기는 마르포리의 가파르고 울퉁불퉁한 안반 위에 이 거대한 단지를 직접 세웠다. 정상부를 평탄하게 깎거나 거대한 인공기초를 만드는 대신 건축물을 산 자체에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구역에서는 언덕의 자연 안반이 구조기초의 일부로 기능하며 기초를 바위 위에 얹은 것이 아니라 바위 속으로 파고들어 만들었다. 이 방식은 궁전을 기반함에 단단히 묶어 거대한 구조물의 막대한 하중을 언덕의 자연스러운 윤곽 전체로 분산시킨다. 건축과 지형을 이처럼 하나로 통합한 방식은 하중 분산과 지질 안정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를 보여주지만 그런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는 역사 기록은 사실상 남아있지 않다. 오늘날 포탈라궁은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았을지 모를 지식의 조용한 증거로 서있다. 궁전의 거대한 섭벽도 마찬가지로 놀랍다. 밑부분은 어떤 곳에서 두께가 5m에 달한다. 벽은 안쪽으로 살짝 기울어지게 쌓여 피라미드형 단면을 이루며 구조물의 엄청난 무게를 자연스럽게 아래쪽과 산 안쪽으로 유도한다. 이 미묘한 설계는 구조 안정성을 크게 높이고 지진력에도 견디는데 도움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진이 드물지 않은 히말라야 지역에서는 특히 중요한 요소다. 석조 벽체는 정교하게 배치한 돌을 전통 모르타르로 결합했으며 그 혼합물에는 석회와 점토, 우유나 설탕, 식물 추출물 같은 유기 첨가물이 들어갔던 것으로 여겨진다. 일부 연구는 이런 성분이 모르타르의 탄성과 내구성을 높여 벽이 작은 움직임을 균열 없이 흡수하게 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하지만 모르타르의 정확한 성분과 제조법은 여전히 일부만 이해되고 있어. 현대 연구자들은 수세기 전 티베트 건축가들이 실제로 어떤 기술을 썼는지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마 가장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측면은 포탈라궁의 내부 골격에 숨겨져 있다.
건물 전체에 깊숙이 박혀있는 거대하고 정교한 목조 구조 체계다. 두꺼운 섭벽 뒤와 수많은 방의 바닥 아래에는 거대한 목재보와 목조 틀의 그물망이 퍼져 있으며 이들이 단지 전체를 안정시키는 핵심 역할을 한다. 이 보들은 장식용 건축 요소가 아니다. 진동과 하중 변화, 심지어 지진 충격까지 견디도록 돕는 하나의 통합 구조 시스템이다. 본질적으로 건축가들은 단단한 석벽과 유연한 목재 요소를 결합한 복합 구조를 만들었다. 궁전이 움직임을 완전히 막는 대신 에너지와 변형을 흡수하게 한 것이다. 이는 구조에 의도적으로 유연성을 넣어 치명적인 파괴를 막는 현대 내진 건축의 일부 원리와 닮아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의 규모와 수명이다. 그 안에 있는 일부 목재보는 포탈라궁 안에서 길이가 수미터에 이르고 위에 놓인 엄청난 양의 돌과 벽돌 하중을 바친다. 350년이 넘었는데도 많은 목재가 구조적으로 건전하며 놀라울 정도로 손상이 적다. 이런 내구성은 목재를 어떻게 준비하고 보존했는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건축가들이 전통 티베트식 천연기름과 수지, 광물 처리를 사용해 벌레와 부식, 환경적 열화로부터 목재를 보호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궁전은 수세기 동안 여러 차례 복원을 거쳤기에 원래의 처리법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남아있는 목재를 살펴본 연구자들은 자주 그 밀도와 안정성이 유난히 높다고 지적한다. 천천히 자라는 고산지대의 나무를 선별한 뒤 볼을 설치하기 전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렸을지도 모르는 특별한 건조와 숙성 과정을 거쳤음을 암시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목조 구조가 주변 석조 건축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다. 많은 목재 부재는 완전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움직임을 허용하도록 여유를 두고 설계된 듯하다. 바람이나 온도 변화, 약한 지진 같은 외력이 건물에 작용하면 목재가 조금 휘면서 구조 전체로 응력을 다시 분산한다. 이 유연성은 마치 자연적인 충격 흡수 장치처럼 작동해 무거운 석벽에 균열이 퍼지는 것을 막는다. 현대공학의 표현을 빌리면 포탈라궁은 단단한 하중 지지 석조 구조와 숨겨진 내부 감쇄 시스템을 결합한 셈이다. 이런 발상이 내진공학에서 일반화된 것은 수세기가 지난 뒤였다. 티베트 건축가들이 그 물리 원리를 완전히 이해했던 것인지 아니면 여러 세대의 경험적 지식으로 이 설계에 도달했는지는 여전히 열린 질문이다. 이 시스템을 실제로 건설할 때 겪었을 물류 문제까지 생각하면 수수께끼는 더 깊어진다. 거대한 목재볼을 17세기 마르포리 정상까지 옮기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사 주변의 티베트 고원에는 큰 숲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적합한 나무는 먼 계곡이나 산악 지역에서 가져왔을 가능성이 크다. 현대 기계가 없던 시절 무거운 보는 작업자와 짐승이 썰매와 밧줄, 목재 굴림대를 이용해 가파른 산길로 끌어올렸을 것이다. 이 정도 작업에는 수천 명의 노동자와 장인, 승려가 여러 해 동안 협력하는 고도로 조직된 건설 체계가 필요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목조 골격은 구조 안정성뿐 아니라 티베트 고원의 극단적인 기후 속에서도 내부 환경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해발 거의 4,000m에 이르는 라사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고 강한 바람이 계곡을 자주 휩쓴다. 그런데도 궁전의 많은 실내 공간은 두꺼운 단열벽과 목재와 돌이 함께 만들어내는 열적 특성 덕분에 의외로 쾌적하다. 목재보는 습도와 온도 변화를 완화해 혹독한 겨울에도 내부가 지나치게 차갑거나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준다. 이런 재료 간의 미묘한 상호작용은 흔히 언급되지 않는 환경 적응 능력을 보여주며 궁전이 수세기 동안 보존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오늘날 포탈라궁은 문화와 정신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히말라야 공학의 놀라운 사례로 남아있다. 돌과 흙, 나무, 그리고 산 자체를 재료로 삼은 이 구조물은 수세기 동안 안정성을 유지했다. 역사학자들은 일부 건축 기법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 뒤에 깔린 더 깊은 지식은 대부분 기록되지 않았다. 그래서 포탈라궁은 건축의 걸작이자 고대 공학에 지속되는 수수께끼로 남으며 현대 기술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인간의 창의성이 시간과 자연을 견뎌내는 정교한 건축법을 이미 만들어냈음을 보여준다. 여러분은 포탈라궁의 건축가들이 어떻게 이토록 높은 산 정상에 수세기 동안 안정적으로 서 있을 구조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 의견을 남겨보자. 이번에는 가파른 절벽에 매달리듯 자리한 튀르키예 북동부 산악지대의 수멜라 수도원이다. 험준한 폰토스 산맥의 숲이 우거진 계곡 위로 높이 매달린 이 수도원은 지면에서 약 300m 위에 거의 수직인 절벽에 달라붙어 있다. 위치만 봐도 역사학자와 고고학자, 기술자 모두를 사로잡는 근본적인 질문이 생긴다. 1500년도 더 전의 건축가들은 어떻게 이런 복잡한 구조물을 현대 기술자조차 접근이 매우 어렵다고 여길 장소에 지을 수 있었을까? 원승에 따르면 수도원의 기원은 서기 4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르나바와 소프로니오스라는 두 그리스 수도사가 산중 동굴에 숨겨진 성모 마리아의 성화를 발견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은둔처로 시작했을 공간은 바위 자체를 깎아 만든 대규모 수도원 단지로 확장됐다. 예배당과 생활공간, 부엌, 창고, 계단, 테라스가 절벽을 따라 서로 연결된다.
그런데 유적을 깊이 연구할수록 건설 기술과 물류는 더욱 신비롭게 보인다. 가장 풀기 어려운 질문 중 하나는 이토록 가혹한 지형에서 애초에 어떻게 건물을 지었느냐는 점이다. 수멜라 수도원이 자리한 절벽은 가파르고 불규칙하며 건축에 적합한 자연 평지가 거의 없다. 많은 곳에서 암벽이 거의 수직으로 솟아있어 고대 건축가들은 산 자체를 직접 깎아 구조물을 놓을 기반을 만들어야 했다. 증거를 보면 수도원의 상강 부분을 먼저 안반에서 파낸 뒤 절벽 바깥쪽으로 뻗는 석조 구조물을 덧붙였던 것으로 보인다. 동굴 건축과 외부 건축을 결합한 이 방식에는 산의 지지를 깊이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했다. 작업자들은 위험한 균열이나 붕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방과 통로, 외벽을 지탱할 만큼 안반이 안정된 지점을 찾아야 했다. 초기 비잔틴 시대의 도구는 현대의 굴착 장비에 비하면 단순했지만 일부 굴착 공간의 표면에는 놀라울 만큼 일정한 절삭 패턴이 남아있다. 이는 좁고 위험한 환경에서 돌을 다루는 매우 정교한 기술을 보유했음을 시사한다. 건축 자재를 운반하는 문제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다. 엄청난 양의 석재와 목재보, 회반주, 안료, 일상물자가 계곡 바닥에서 수백 미터 높은 곳까지 올라와야 했다. 학자들은 수도원 위쪽 절벽 정상에서 밧줄과 목재비계, 도르래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그런 장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고고학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크레인과 헬리콥터를 동원해 이곳에 건물을 짓는 일은 물리적으로 복잡하다. 수도원이 존재할 뿐 아니라 수세기 동안 폭풍과 산사태, 지진까지 견뎠다는 사실은 설계자들이 구조물의 하중과 절벽의 자연스러운 윤곽 사이 균형을 세심하게 맞췄음을 보여준다. 수도원의 정교한 물 관리 방식 또한 놀랍다. 생존을 위해 안정적인 담수 공급이 필수였던 환경에서 안반을 직접 파만든 수로가 산 위쪽 샘의 물을 수도원 안의 저수조와 저장 공간으로 끌어온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스템을 설계하려면 물이 수로를 깎아내리거나 저수조를 넘치지 않으면서 꾸준히 흐르도록 경사를 정밀하게 제어해야 했다. 건축가들은 산 자체를 자연적인 수리 시스템으로 바꿔 고립된 시기에도 수도 공동체가 버틸 수 있게 한 셈이다. 하지만 수멜라 수도원을 둘러싼 수많은 공학적 수수께끼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고 오래 남는 비밀은 내부벽에 있다. 상상하기 힘들 만큼 혹독한 환경에서 수세기를 살아남은 경이로운 프레스코화다. 수도원의 여러 시대에 제작된 벽화는 예배당과 복도 표면을 덮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 천사와 성인, 신약 성서 이야기 등 기독교 신학의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길게 뻗은 인물과 표현적인 몸짓, 사실성보다 영적 의미 전달을 중시한 선명한 상징색은 비잔틴 종교와의 전통을 보여준다. 그러나 연구자들을 진짜 놀라게 하는 것은 예술성만이 아니라 비정상적일 만큼 뛰어난 내구성이다. 습기와 온도 변화, 수세기에 걸친 인간 활동에 노출되는데도 많은 벽화가 오늘날까지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다. 이 생존력은 화가들이 사용한 재료와 기법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낳는다. 전통적인 프레스코화는 갓바른 젖은 회반죽에 안료를 올려 벽이 마르는 과정에서 색소가 화학적으로 표면에 결합하게 만든다. 그런데 수멜라에서 사용된 회반죽과 안료의 정확한 조성은 혹독한 조건에서도 작품을 보존하는 데 특히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천연흙과 광물에서 얻은 안료를 정성스럽게 준비한 석회 회반죽과 결합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 회반죽은 시간이 흐르면서 단단하고 질긴 표면으로 굳었다. 일부 학자들은 산 자체의 독특한 지질 조성이 회반죽의 화학 반응에 영향을 줘 수분 침투를 막고 안료의 열화를 늦췄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른 이들은 여러 겹의 회반죽이 미세한 수분 차단층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본다. 산 위로 돌출된 암벽도 직접적인 비와 강한 햇빛을 가려준다. 그럼에도 이 벽화가 1000년 넘게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하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훨씬 온화한 환경에 놓인 벽화조차 훨씬 빨리 손상됐다. 따라서 수멜라의 프레스코화는 예술적 보물인 동시에 연구자들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려 애쓰는 수준 높은 재료 지식을 보여주는 기술적 수수께끼다. 수도원은 비잔틴 시대와 이후 오스만 시대에도 계속 확장되어 오늘날 보이는 여러 층의 복합 구조로 발전했다. 원력을 따라 새 방과 예배당이 추가됐고 산을 깎아 만든 오래된 구역과 자연스럽게 연결됐다. 이런 점진적 확장은 후대 건축가들이 기존 구조를 면밀히 살핀 뒤 새 요소를 더해 전체 단지의 안정성을 유지했음을 보여준다. 19세기에는 수멜라 수도원이 지역의 중요한 종교 문화 중심지로 성장해 순례자와 학자들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정치 상황이 바뀌고 20세기에 수도원이 결국 버려진 뒤에도 건물 자체는 놀라울 만큼 온전했다. 오늘날에는 복원과 보호를 거쳐 역사유적으로 남아있으며 방문객들은 거대한 절벽에 매달린 듯한 비현실적인 모습에 여전히 경탄한다. 결국 수멜라 수도원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다. 거의 접근 불가능한 산벽을 실제로 생활 가능한 신앙 공동체로 바꾼 건축가들의 창의성과 의지, 기술력을 보여주는 증거다. 자재 운반의 물류부터 안반을 파낸 공간의 지질학적 정밀도까지 건설을 둘러싼 수수께끼는 현대의 이해를 계속 시험한다. 그럼에도 가장 강렬한 상징은 예배당 안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수백 년 된 프레스코화일 것이다.
한때 계곡바닥 훨씬 위에서 살고 기도하며 그림을 그렸던 수많은 수도사의 세대를 조용히 지문하면서 시간과 날씨, 설명 자체를 넘어서는 유산을 남겼다. 여러분은 수멜라 스토원의 프레스코아가 이토록 거친 산악 환경에서 1000년 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생각이나 가설을 남겨보자. 다음은 중앙 스리랑카 중부의 숲과 평야 위로 솟아오른 시기리아 안반 요새는 고대 세계가 남긴 가장 뛰어난 건축 예술적 성취 가운데 하나다. 높이 거의 200m에 달하는 거대한 붉은빛 암주는 지질작용이 빚어낸 자연 요새처럼 주변 경관을 지배하며 인간의 야망에 의해 하늘 위 왕궁으로 변모했다. 이곳은 카샤파 1세의 통치 아래 5세기에 건설됐으며 공학과 도시계획, 수리기술, 예술 표현이 놀랍게 결합된 사례다. 시기리아가 매혹적인 이유는 숨막히는 풍경뿐 아니라 역사학자와 고고학자, 기술자들을 지금도 고민하게 만드는 수많은 기술적 수수께끼에 있다. 요새에 다가가는 순간부터 이곳이 평범한 정착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건축가들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안반을 골라 정원과 저수조, 계단, 방어벽, 정상 왕궁까지 갖춘 정교한 왕실 거초로 바꾸었다. 벽돌 한 장, 돌판 하나, 물 한 항아리까지 암벽에 새긴 좁은 계단을 따라 위로 운반해야 했으니 1500년도 더 전 건축가들의 물류 역량은 지금도 의문은 않는다. 현대 기계를 동원해도 이런 거대한 단일 안반 정상에 궁전을 세우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런데 시기리아의 설계자들은 그 일을 해냈을 뿐 아니라 요새 전체를 주변 평야까지 이어지는 치밀한 계획 경관 속에 통합했다. 바위 아래에는 고대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큼 발전된 정원단지가 펼쳐진다. 매칭적인 수경 정원과 수로, 테라스, 돌길이 거대한 규모로 배치돼 놀랄 만큼 정교한 수리공학 지식을 보여준다. 정원은 정확한 기하학적 축을 따라 구성되어 거친 자연지형과 대조되는 균형과 질서를 만든다. 맑은 연못은 하늘을 비추고 지하수로는 보이지 않는 관을 통해 물을 이동시킨다. 이 정원의 일부 분수는 오늘날에도 우기만 되면 작동해 마치 1500년도 더 전과 똑같이 가느다란 물줄기를 공중으로 뿜어올린다. 이 놀라운 현상은 설계자들이 중력과 수압을 매우 정밀하게 다룰 줄 알았음을 보여준다. 경사를 세심하게 계산하고 지하도관의 유량을 제어해 기계식 펌프가 없어도 스스로 작동하는 수리체계를 만들었다. 이런 수준의 물관리 지식은 초기 중세 건축과 흔히 연결되지 않지만 시기리아의 증거는 설계자들이 수리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계단과 테라스를 따라 바위를 오르면 또 하나의 수수께끼, 이른바 거울벽을 만나게 된다. 절벽 옆을 따라 길게 휘어진 이 벽은 한때 고도로 연마한 회반죽으로 덮여 있어 거울처럼 빛을 반사할 정도로 매끈했다고 한다. 옛 기록에는 왕이 길을 걸으며 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수세기 동안 비바람을 맞았는데도 오늘날 광택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다. 과학 분석 결과 회반죽에는 석회와 곱게 간 광물 그리고 매우 매끈한 마감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유기 첨가물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넓은 석벽 전체에 이런 반사면을 만든 정확한 배합과 연마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거울벽은 방문객들이 시기리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시와 글을 남기는 공간이 됐다. 8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새겨진 이 기록은 옛 여행자들이 유적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보여주는 드문 자료로 그림과 건축에 대한 감탄과 경이로움이 자주 담겨 있다. 그러나 시기리아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요소는 더 높은 암벽에 보호된 움푹한 공간에 남은 고대 최고의 프레스코아들이다. 5세기 카샤파 왕 치세에 그려졌다고 여겨지는 이 벽화에는 화려한 장신구와 선명한 옷을 걸친 우아한 여성들이 구름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표정은 고요하고 손짓은 섬세하며 몸의 표현은 놀라울 만큼 세련됐다. 따뜻한 색조의 암벽과 소용돌이 치는 구름을 배경으로 떠있는 모습은 현실과 천상 사이에 걸린 듯 비현실적이다. 학자와 방문객을 동시에 놀라게 하는 것은 벽화의 뛰어난 보존 상태다. 강한 열기와 습기, 몬순폭우, 수세기의 자연 침식이 이어진 열대 기후를 견뎠는데도 색은 여전히 선명하고 빛난다. 붉은색과 금색, 녹색, 은은한 피부색은 바위에 처음 칠해진 지 1500년이 넘었는데도 광채를 유지한다. 이 안료의 내구성은 고대 화가들이 사용한 재료와 기법에 깊은 의문을 던진다. 분석 결과 색은 산화철을 비롯한 천연 광물성 안료와 토양 성분에서 얻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료를 회반죽 표면에 이토록 단단히 붙게 한 정확한 결합제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화가들은 암벽의 여러 겹의 회반죽 바탕을 정성스럽게 만든 뒤 아마 진정한 프레스코 기법과 건식 프레스코 기법을 혼합한 듯한 방식으로 안료를 올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벽화가 이렇게 오래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광물 안료와 회반죽 준비, 환경 보호에 대한 장인들의 지식이 오늘날에도 완전히 재현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음을 시사한다. 원래는 서쪽 암벽의 넓은 면적에 수백 점의 프레스코아가 이어져 멀리서도 보이는 거대한 천상인물의 회랑을 이뤘던 것으로 추정된다. 오늘날 남은 것은 수십 점뿐이지만 이 작은 일부만으로도 예술적 수준은 놀랍다. 화가들은 명암과 윤곽, 색 혼합을 능숙하게 다뤄 인물의 깊이와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착시를 만들었다. 유려한 붓질과 세련된 비례 감각은 이들이 왕실의 후원을 받은
고도로 훈련된 화가들이었으며 왕궁 장식을 맡은 조직된 궁정 공방의 일원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일부 학자는 벽화의 여성들이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천상의 요정이나 신적 존재라고 보고, 다른 이들은 왕실 시녀나 궁정 인물을 그렸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진짜 의미가 무엇이든 이 프레스코화는 고대 스리랑카 최고의 예술 보물 중 하나이자 요새의 오래된 수수께끼다. 혹독한 환경에서도 천년 넘게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초기 중세 문명의 기술력을 바라보는 현대인의 통념에 도전한다. 시기리아 정상 가까이에는 사자문이라는 또 하나의 극적인 구조물이 있다. 한때 왕궁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입구였으며 오늘날에는 거대한 돌 사자발만 남았다. 고고학 증거에 따르면 원래 계단은 벽돌과 회반죽으로 만든 거대한 사자 형상의 벌어진 입안을 통과했다. 정상으로 오르는 방문객은 사자의 입을 지나 왕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상징적 경험을 했을 것이다. 원래 모습은 엄청난 규모로 압도적이었을 것이며 가파른 암벽에 이런 거대 조형물을 붙이려면 치밀한 계획과 안정적인 기초, 돌 표면의 구조물을 단단히 고정할 강력한 접착 재료가 필요했다. 오늘날 시기리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고 고대 스리랑카를 대표하는 고고학 유적 중 하나로 남아있다. 하지만 한 세기가 넘는 연구에도 수많은 비밀은 풀리지 않았다. 건축 자재를 어떻게 거대한 바위 정상까지 올렸는지, 수경 정원의 수리 시스템이 어떻게 그토록 정밀하게 작동했는지, 유명한 거울벽을 반사면으로 만든 정확한 배합이 무엇이었는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더 큰 수수께끼는 혹독한 열대 기후에서 천년 넘도록 프레스코화의 선명한 색을 지켜낸 기법이다. 그래서 시기리아는 과거의 놀라운 유적일 뿐 아니라 고대 문명의 기술과 예술 지식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전했을 가능성을 일깨워준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있으며 그곳은 하루 중 몇 시쯤인가? 위치와 시간을 남겨보자. 이어서 사해 서쪽 해안 높은 곳에 자리한 고대 요새 마사다는 유대 사막의 가혹한 풍경 속에서 인간의 의지와 공학적 창의성을 상징하듯 솟아있다. 주변 지형보다 수백 미터 높은 이 고립된 고원은 얼핏 보면 대규모 정착지는커녕 요새화된 궁전단지를 세우기조차 불가능한 장소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원전 1세기 야심찬 헤롯 대왕은 이 자연 요새를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거점 중 하나로 바꾸었다. 가파른 절벽 위에 거대한 성벽과 궁전, 저장단지, 방어시설을 세워 마사다를 오랜 기간 공동체가 버틸 수 있는 전략적 피난처로 만든 것이다. 오늘날 이 폐허는 제1차 유대로마 전쟁의 극적인 역사뿐 아니라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혹독한 환경에 이런 복합시설을 짓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놀라운 기술력 때문에 중동을 대표하는 고고학 유적 중 하나가 됐다. 마사다의 위치 자체가 첫 번째 거대한 수수께끼다. 하해보다 약 450m 높고 대부분의 면이 깎아지른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고원은 거의 접근 불가능해 보인다. 오늘날에도 정상까지 가려면 산허리에 난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오래 올라야 한다. 그런데 고대 건축가들은 엄청난 양의 돌과 목재, 식량, 건축자재를 이 외딴 산 정상으로 운반했다. 고고학 증거는 성벽과 탑뿐 아니라 호화로운 궁전, 로마식 목욕시설, 행정건물, 거대한 창고까지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물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난지였을 것이다. 학자들은 임시 경사로나 썰매와 짐승을 동원한 대규모 노동력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공사를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조직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크레인도 현대 측량 장비도 고급 양중기계도 없었는데 헤로드 왕국의 기술자들은 2000년 넘게 버틴 건축단지를 완성했다. 마사다의 수많은 기술적 성취 가운데서도 가장 놀랍고 신비로운 것은 물관리 체계다. 요새는 비가 드물고 불규칙하며 자연샘도 거의 없는 유대 사막 한가운데 서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소수의 사람조차 유지하기 어렵지만 마사다는 장기 포위전 동안 수백 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됐다. 생존의 핵심은 놀라울 만큼 정교한 물 수집과 운반, 저장 시스템이었다. 고원 주변에는 건조한 와디, 즉 평소에는 마른 골짜기가 깊게 패여 있으며 계절성 폭풍 때 갑자기 거대한 빗물이 흐른다. 마사다의 기술자들은 이 짧지만 강력한 홍수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물을 포착할 수로망을 설계했다. 정교하게 판 수로는 주변 절벽의 빗물을 산비탈 안반에 직접 뚫은 거대한 저수조들로 유도했다. 규모도 놀라웠다. 일부 저수조는 수만 세제곱미터의 물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커서 요새 주민들이 오랜 기간 버틸 비축수를 제공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설계의 정밀도다. 빗물을 저수조로 보내는 수로는 물이 수로 자체를 깎아내리거나 집수 지점을 지나쳐버리지 않도록 매우 정확한 경사를 가져야 했다. 경사가 너무 가파르면 파괴적인 급류가 생기고 너무 완만하면 물이 저수조까지 닿지 못한다. 현대 수리공학에 측량 장비도 없던 마사다의 기술자들은 이 균형을 인상적인 정확도로 맞춘 것으로 보인다. 저수조가 지형과 결합된 방식은 더 놀랍다.
많은 저수조는 산의 암벽 자체를 파서 만들었고 계단을 통해 작업자들이 물을 길어 위쪽 요새 고원으로 옮길 수 있었다. 이 저수조들의 규모는 건축가들이 오랜 고립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했음을 보여준다. 고고학자들은 마사다 수계의 총 저장 용량이 엄밀히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았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요새가 일시적인 피난처가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 거점으로 설계됐음을 뜻한다. 그런데 고대 기술자들이 처음부터 지형을 어떻게 측량했는지 생각하면 수수께끼는 더 깊어진다. 사막 골짜기의 복잡한 배수 패턴을 지도화하고 계절성 홍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예측하려면 정교한 지형 이해가 필요했을 것이다. 공중시야도 위성 영상도 현대 수문 모형도 없이 건축가들은 관찰과 경험에만 의존했다. 그런데 완성된 시스템은 훗날의 많은 공학 사업과 견줄 만큼 높은 환경 이해도를 보여준다. 일부 학자는 세대를 거쳐 축적된 사막 홍수에 대한 지역 지식이 설계를 이끌었다고 보고, 다른 이들은 오랜 시행착오가 체계를 점차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본다. 어느 쪽이든 최종 결과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발전된 물관리 시스템 가운데 하나다. 마사다의 건축적 성취는 수리공학을 넘어선다. 고원 북쪽 끝에는 헤롯이 절벽에 직접 3단식 궁전을 세우도록 했다. 계단으로 연결된 테라스와 장식된 홀, 아래 사막을 내려다보는 탁 트인 전망을 가진 궁전이었다. 가파른 암벽에 이런 구조물을 세우려면 무게와 지지력을 세심하게 조절해야 하지만 궁전의 잔해는 20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지금도 절벽에 붙어있다. 요새 고원 둘레에는 성벽과 감시탑이 배치돼 경비병들이 주변 사막을 살필 수 있었다. 성벽 안에는 곡물과 기름, 포도주, 각종 식량을 건조한 사막 기후에서 오래 보존하도록 설계한 대형 창고가 있었다. 놀랍게도 발굴에서는 창고 구조가 만들어낸 뛰어난 보존 환경 덕분에 수세기를 견딘 식량 흔적도 발견됐다. 마사다의 이야기는 서기 1세기 제1차 유대-로마 전쟁 말기에 극적인 절정에 이른다. 로마군이 유대를 압박하자 유대 반란군 일부가 요새로 피신해 강력한 방어시설과 풍부한 물자를 바탕으로 장기간 포위를 버텼다. 로마군은 요새를 점령하기 위해 고원 서쪽에 거대한 흑경사로를 쌓아 공성장비를 성벽 사정거리 안으로 끌어올렸다. 이 경사로의 잔해는 오늘날에도 보이며 로마 군사공학의 가장 인상적인 생중 사례 중 하나다. 그러나 이 거대한 구조물 자체가 오히려 마사다의 뛰어난 설계를 부각한다. 로마군이 수비대에 도달하려면 이토록 거대한 경사로를 만들어야 했다는 사실은 마사다의 자연지형과 인공 기반 시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결합됐는지를 보여준다. 오늘날 마사다는 저항과 비극의 상징일 뿐 아니라 고대 공학 능력의 증거다. 건축가들은 고립된 사막 고원을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지구에서 가장 가혹한 기후 가운데 하나에서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요새로 바꾸었다. 가장 뛰어난 성취는 여전히 물 수집과 저장 체계이며 그 규모와 효율은 환경공학에 대한 놀랄만큼 발전된 이해를 보여준다. 2000년이 넘은 지금도 이 성과는 고대 문명의 기술력을 바라보는 현대의 통념에 도전한다. 여러분은 마사다의 고대 기술자들이 2000년도 더 전에 혹독한 사막 한가운데 어떻게 이토록 정교한 물 수집 저장 시스템을 설계하고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 생각이나 가설을 남겨보자. 이제 역사적인 도시 슈라바 나벨라 골라. 위로 솟은 거대한 화강암 언덕 정상에는 찬드라기리 언덕의 자이나교 사원단지가 조용히 자리한다. 차분한 겉모습 아래에는 역사학자와 기술자들을 계속 끌어당기는 고고학적 퍼즐과 기술적 질문이 가득하다. 이 언덕은 2000년 넘게 자이나교의 중요한 성지였으며 오늘날에도 10곳이 넘는 작은 사원과 추모 성소, 비문이 바위 표면 곳곳에 흩어져 있다. 많은 건축물은 기원전 3세기에서 서기 12세기 사이 남인도의 여러 왕조 시대에 걸쳐 세워져 황량한 산정을 점차 성스러운 건축 경관으로 바꾸었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종교적 역사뿐 아니라 이렇게 까다로운 지형 위에 석조 사원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놀라운 기술력이다. 찬드라기리 언덕은 주변 평야 위로 높이 솟은 거대한 노출 화강암 덩어리로 정상에는 자연 흙이나 건축 자재가 거의 없다. 그런데 고대 건축가들은 울퉁불퉁한 산세에 맞춰 안반 위에 직접 사원과 단, 추모 기념물을 세웠다. 고고학자들은 가파르고 미끄러운 안반 때문에 고급 양중 장비 없이는 대규모 건설이 극도로 어려웠을 텐데 무거운 화강암 블럭을 고대에 어떻게 정상까지 운반했는지 여전히 논쟁한다. 일부 연구자는 특정 석재를 언덕 자체에서 채석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다른 이들은 적어도 일부 자재는 고고학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은 노동집약적 방법으로 아래쪽에서 끌어올렸다고 본다. 물류 문제를 넘어 사원 자체는 더 깊은 의문을 부르는 놀라운 석재 가공 능력을 보여준다. 찬드라기리에서 사용된 화강암은 이 지역에서도 가장 단단한 암석 중 하나로 단순한 철제 도구로 다듬으려면 보통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 그런데 사원을 가까이 보면 많은 돌이 놀라울 만큼 정밀하게 잘리고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 바로 드러난다. 여러 바사디 사원의 벽과 기둥은 손으로 가공한 화강암치고는 비정상적으로 평평하고 매끄러운 면을 가지며 수많은 블록의 가장자리는 이음새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게 맞는다. 어떤 구간은 얇은 칼날조차 쉽게 들어가지 않을 만큼 촘촘해.
마추픽추의 다각형 석축이나 푸마푼쿠에서 보이는 수수께끼 같은 석재공학처럼 세계의 유명한 고정밀 고대 석축과 자연스럽게 비교된다. 찬드라기리 사원은 그 거대한 유적들보다 건축적으로 단순하지만 밑바탕의 장인 기술은 당시 알려진 도구만으로는 완전히 설명하기 힘든 비슷한 수준의 석재 가공 숙련도를 보여준다. 여러 돌에서는 길게 뻗은 직선 절석 자국이 표면을 따라 평행하게 이어진다. 이는 고대 건축가들이 화강암을 평탄하게 만들고 매끄럽게 다듬기 위해 체계적인 기술을 사용했음을 시사한다. 흔적의 정밀도가 워낙 높아 일부 관찰자는 반복 연마나 통제된 정질 패턴 혹은 매우 단단한 암석에 놀랄 만큼 고른 마감을 만들 수 있었던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전문 가공법을 사용한 것 아니냐고 묻는다. 더 흥미로운 점은 돌들이 얼마나 일관되게 다듬어졌느냐는 것이다. 많은 사원벽은 의도적인 측정과 계획이 없이는 만들기 어려운 직각과 평면을 이루며 정교하게 정렬되어 있다. 불규칙한 화강암 표면에서 이런 정확도를 얻으려면 숙련된 노동력뿐 아니라 믿을만한 측정과 정렬, 수평 맞춤 기술이 필요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은 고대 건축가들이 공사 중 거리와 각도를 어떻게 측정했는지 알려주는 도구나 상세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소박해 보이는 산정의 작은 사원들이 사실은 인상적인 기술 수준을 품고 있다는 조용하지만 끈질긴 수수께끼가 남는다. 화강암 가공의 정밀성은 언덕 정상 곳곳에 서 있는 니시디라 불리는 수많은 석조 추모비와 함께 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이 기념물들은 생애 마지막에 자발적 단식을 수행하는 살레카나 의식을 택한 자이나교 수행자들을 기린다. 각각의 추모비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졌고 섬세한 글자가 새겨져 있으며 일부는 1000년 넘게 거슬러 올라간다. 수세기 동안 햇빛과 바람, 몬순비에 노출됐는데도 많은 비문은 놀랄 만큼 또렷하고 가는 글자가 돌 깊숙이 새겨져 있다. 화강암에 이런 정교한 글씨를 새기려면 정지를 극도로 정확하게 제어해야 했으며 찬드라기리에서 일한 장인들이 단순한 인내를 넘어 단단한 돌을 균열이나 파손 없이 깎고 연마하는 방법을 깊이 이해했음을 보여준다. 정상 전체의 사원 배치도 건축가들이 정교한 계획 감각을 갖고 있었다는 인상을 더한다. 서로 다른 시대에 세워졌는데도 자연 안반 지형을 활용하는 일관된 공간 배치를 따르는 듯하다. 길은 사원 사이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여러 성소가 비슷한 방향을 향해 있어 건물 배치가 의식적 동선이나 햇빛의 방향과 관련된 상징적 또는 실용적 기준을 따랐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곳은 초기 인도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인 마우리아 제국의 창건자 찬드라굽타 마우리아와도 연결된다. 강대한 마우리아 제국을 세운 찬드라굽타는 자이나교 전승에 따르면 왕위를 버리고 찬드라기리 언덕에서 자이나교 숙녀로 생애 마지막을 보냈으며 결국 이곳에서 살레카나를 수행했다고 한다. 비문과 후대 문헌이 이 이야기에 대한 문화적 기억을 뒷받침하지만 실제 고고학 증거가 그가 언덕에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이어진다. 전설과 관련된 일부 비문은 그의 생애보다 수세기 뒤에 만들어졌기에 이야기 중 어느 부분이 실제 역사이고 어느 부분이 종교 전통 속에서 발전한 것인지 불확실하다. 정확한 역사적 세부와 상관없이 찬드라기리 언덕은 지금도 인도의 가장 중요한 자이나교 순례지 중 하나로 해마다 방문객들이 돌계단을 올라 정상에 이른다. 기술적 관점에서도 이곳은 못지않게 흥미롭다. 사원의 소박한 규모보다 훨씬 고도화된 고대 공학 능력을 조용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황량한 산정에서 화강암을 채석하고 다듬고 운반해 이토록 정확하게 조립했다는 사실은 장인들이 오늘날에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실용 지식과 건축 기술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수세기에 걸친 고고학 연구에도 화강암을 이렇게 고르게 자르고 돌을 이토록 정밀하게 맞추며 험한 지형에 오래가는 사원을 세운 정확한 방법은 일부만 설명됐다. 이런 의미에서 찬드라기리 언덕의 자이나교 사원들은 성스러운 신앙의 기념물인 동시에 고대 건축가들이 초기 공학에 대한 현대의 통념에 계속 도전할 만큼 높은 기술적 정밀도를 이루기도 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일깨운다. 여러분은 수천 년 전 고대 건축가들이 찬드라기리 언덕 정상에서 극도로 단단한 화강암 블록을 어떻게 이토록 정밀하게 자르고 맞췄다고 생각하는가? 생각이나 가설을 남겨보자. 이어지는 곳은 약 900m 높이의 절벽에 자리한 파로 계곡 위. 전설적인 파로 탁상은 흔히 호랑이 둥지 수도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히말라야 세계에서 가장 숨막히고 수수께끼 같은 건축 성취 가운데 하나다. 해발 3000m가 넘는 수직 화강암 벽에 매달린 수도원은 거의 현실감이 없다. 평범한 인간의 힘을 넘어선 존재가 그 자리에 올려놓은 듯 보인다. 멀리서 보면 단지는 산 자체에서 바로 자라난 것 같고 흰 벽과 황금빛 지붕은 놀라운 정밀도로 절벽에 붙어 있다. 이곳은 부탄 불교에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 중 하나로 숭배받는 동시에 역사학자와 건축가, 과학자들을 계속 매료시키는 공학적 수수께끼를 던진다. 반복해서 떠오르는 질문은 단순하지만 깊다. 오늘날에도 접근이 극도로 어려운 곳에 어떻게 이런 건물을 세웠으며 어떤 건축 기술 덕분에 이 가혹한 지형에서 수세기 동안 안정적으로 버티실 수 있었을까? 이곳의 기원은 부탄 전승에서 8세기에 이 절벽에 도착해 암벽 속 동굴에서 명상했다고 전해지는 불교 스승 파드마 삼바바바와 깊이 연결된다. 전설은 그가 아모랑이의 등에 타고 이곳까지 날아왔다고 전하며
그 이미지가 훗날 수도원의 유명한 이름인 호랑이 둥지의 유래가 됐다. 동굴은 수세기 동안 성스러운 순례지로 남았다. 오늘날 주변을 둘러싼 수도원 단지는 1692년 부탄의 종교 지도자 텐진 랍게의 지휘 아래 정식으로 건설됐다. 그러나 부탄의 역사 기록 안에서도 건설 과정에 대한 세부는 놀라울 만큼 적다. 남아있는 건축 도면도 없고 공사 단계를 자세히 설명하는 기록도 없으며 이런 극한 환경에서 단지를 조립하려면 반드시 필요했을 대규모 기반 시설의 물리적 흔적도 거의 없다. 그래서 오늘날 수도원은 성스러운 기념물인 동시에 매혹적인 기술적 수수께끼로 존재한다. 가장 눈에 띄는 난제는 역시 위치다. 파로 탁상이 자리한 절벽은 거의 수직으로 솟아 히말라야의 강이 깎아 만든 깊은 계곡과 울창한 숲 위에 서 있다. 오늘날 방문객도 가파른 산길을 몇 시간 걸어야 수도원에 닿고 대형 장비는 쉽게 운반할 수 없다. 그런데 최초의 건축가들은 엄청난 양의 목재와 돌, 지붕자재, 점토 회반죽, 불상, 의식용품을 이 믿기 힘든 높이까지 옮겼다. 물류만으로도 비범한 협업과 체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학자들은 절벽의 더 높은 지점에 고정한 밧줄과 목재 비계, 도르래 시스템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른 이들은 암벽을 따라 임시 통로나 깎아 만든 선방 같은 길이 있었을지 모른다고 본다. 하지만 그런 공사용 구조물의 물리적 흔적은 거의 남지 않아 연구자들은 대부분 추정으로 과정을 복원한다. 이 위험한 절벽 위로 자재를 운반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운데 도착한 자재를 산에 어떻게 고정했느냐는 더 흥미로운 질문이 생긴다. 바로 여기서 단지 전체에서 가장 신비로운 기술 요소인 숨겨진 기초와 구조 앵커 체계가 등장한다. 파로 탁상은 일반적인 산비탈 건물처럼 안정된 평지나 넓은 테라스 위에 얹힌 것이 아니다. 구조의 상당 부분이 깎아지른 낭떠러지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좁은 턱과 튀어나온 바위 선반, 화강암에 난 공동이 이를 지탱한다. 어떤 곳에서는 바위가 건물을 받도록 애초에 다듬어진 것처럼 수도원 벽이 절벽에서 곧장 솟아오른다. 눈에 보이는 구조는 건축가들이 수도원을 안반의 자연스러운 기하에 깊이 통합하고 각 건물을 불규칙한 절벽 형상에 맞춰 세심하게 조정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실제 지지 구조의 상당 부분이 바위 속에 숨겨져 있어 그 공학 원리를 직접 관찰하기는 어렵다. 연구자들은 고대 건축가들이 화강암에 깊은 구멍을 뚫고 거대한 목재보를 삽입해 앵커처럼 사용함으로써 수도원을 산에 묶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런 보는 절벽 바깥으로 튀어나온 바닥과 발코니, 외부 회랑을 받쳤을 것이다. 히말라야 건축에서 비슷한 기법 자체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호랑이 둥지에서 요구되는 규모와 정밀도는 보통 사례보다 훨씬 뛰어나 보인다. 수수께끼를 더 깊게 만드는 것은 많은 안반 구간에서 대형 천공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큰 고정보를 절벽에 박았다면 적어도 일부 구간에는 이를 넣은 구멍이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장을 조사한 여러 연구에서는 대규모 천공이나 정질 흔적이 의외로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증거 부족 때문에 일부 연구자는 새 구멍을 만들기보다 바위에 원래 존재하던 자연 균열과 공동에 구조 부재를 정교하게 끼워 넣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 가설이 맞다면 건축가들은 무거운 하중을 버틸 만큼 안정된 균열선을 찾아낼 정도로 절벽의 지질 구조를 놀랍도록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셈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바위턱에 직접 석조 받침대를 만들어 무게를 여러 접점으로 분산하는 방식이다. 하나의 기초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작은 면으로 하중을 나누면 좁은 돌 돌출부에서도 수도원을 안정시킬 수 있다. 비슷한 기법을 연구한 현대 구조 기술자들은 이런 하중 분산이 특정 지지점에 걸리는 응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원리를 아는 것과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접근이 제한된 거의 수직 절벽에서 이를 적용하려면 탁월한 계획과 기술이 필요했다. 모든 보와 벽, 지지부재를 산의 불규칙한 표면에 정확히 맞춰 강풍과 지진, 수세기의 침식 속에서도 건물의 균형을 유지해야 했다. 파로 탁상에 쓰인 재료 역시 혹독한 히말라야 기후에 놀랍도록 잘 적응돼 있다. 수도원은 목재 골조와 석재 기초, 두꺼운 점토계 회반죽을 결합해 온도 변화에 따라 조금 팽창하고 수축하면서도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한다. 숨겨진 보는 지진 때 약간의 유연성을 허용하는데 지진 활동이 활발한 히말라야에서는 결정적인 특징이다. 동시에 석재 요소는 건물을 절벽에 단단히 고정한다. 이 단단함과 유연함의 결합이 수도원이 수세기 동안 수많은 환경 스트레스를 견딘 이유일 수 있다. 이 지역에는 강한 산바람이 자주 불고 낮과 밤의 기온차도 크며 계절성 몬순비는 약한 구조물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도 호랑이 둥지는 중력과 바위 사이에서 기적처럼 균형을 잡고 서 있다. 기록에는 수도원이 화재와 자연재해를 여러 차례 겪었고 특히 1998년의 큰 화재로 단지 여러 부분이 소실됐다고 남아있다.
그럼에도 절벽에 고정된 핵심 구조 체계는 살아남아 전통 부탄 건축 기법을 이용한 재건이 가능했다. 이런 회복력은 원래 공학 원리를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효과만큼은 분명히 보여준다. 현대 기술자에게 이 수도원은 전통 건축 지식이 현대 기술조차 고전할 환경에서 어떻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매혹적인 사례다. 결국 8호 탁상의 수수께끼는 극적인 위치뿐 아니라 구조 속에 숨은 공학 지식에 있다. 고대 건축가들은 현대 측량 장비도 크레인도 철근 콘크리트도 없이 수도원 전체를 수직 절벽에 고정했다. 오늘날 방문객이 8호 계곡을 내려다보는 좁은 발코니에 서면 여전히 같은 질문이 남는다. 최초의 건축가들은 살아있는 안반 자체를 붙잡을 만큼 강력한 기초 체계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더 명확한 고고학 증거가 발견되기 전까지 호랑이 둥지는 성스러운 성지이자 비밀이 일부만 밝혀진 고대 공학의 놀라운 기념물로 계속 남을 것이다. 여러분은 고대 건축가들이 거의 수직인 절벽에 수도원 전체를 어떻게 고정했다고 생각하는가? 생각이나 가설을 남겨보자. 그리스 중부 테살리아 평야 위로 장엄하게 솟은 메테오라 수도원은 보이지 않는 손이 건축물 조각을 거대한 돌기둥 정상에 올려놓은 듯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메테오라라는 이름 자체가 공중에 떠 있다는 뜻이며 이 표현을 이보다 문자 그대로 보여주는 곳은 지구상에 드물다. 수도원들은 계곡 바닥에서 수백 미터 솟은 사암 기둥 정상에 자리하고 거의 수직인 벽면 때문에 사실상 접근 불가능해 보인다. 멀리서 보면 수백만 년의 지질작용이 빚은 거대한 암주 꼭대기의 좁은 정상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어 깨지기 쉽고 불가능한 구조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이 건물들은 수세기 전 중세에 존재하던 도구와 기술만으로 정교의 수도사들이 지었다. 오늘날 메테오라는 유럽에서 가장 특별한 문화경관 중 하나로 인정받지만 종교적 의미 너머에는 더 깊은 수수께끼가 있다. 공학과 물류, 인간의 창의성에 관한 질문은 지금도 역사학자와 고고학자, 기술자들을 고민하게 만든다. 사암기둥 자체는 약 6천만 년 전 이 지역이 옛 해저의 일부였을 때 형성되기 시작했다. 오랜 지질시대 동안 지각 융기와 침식이 퇴적층을 깎아 대지에서 솟은 거대한 자연기둥처럼 보이는 고립된 암탑을 만들었다. 이 지형은 높이가 400에서 600m에 이를 수 있고 표면이 워낙 가파르고 매끈해 현대 장비 없이 오르기는 극도로 어렵다. 그런데 11세기와 12세기 무렵부터 고독과 영적 격리를 추구하던 은둔 수도사들이 절벽 옆 동굴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14세기에는 이런 은둔처가 점차 완전한 수도 공동체로 발전했고 암주 정상에 대형 수도원을 짓기 시작했다. 결국 메테오라 지형 곳곳에 20곳이 넘는 수도원이 들어섰고 모두 불가능해 보이는 봉우리 위에 자리했다. 오늘날에는 6곳이 활동을 이어가며 수세기 전 전통을 계승한다. 메테오라가 특히 놀라운 이유는 높은 절벽 위에 건물이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구조물 자체의 규모와 복잡성이다. 작은 오두막이나 임시 피난처가 아니라 예배당과 생활공간, 부엌, 창고, 도서관, 방어벽을 갖춘 완전한 수도원 단지다. 많은 건물은 엄청난 양의 자재가 필요한 석조벽과 목재 골조로 지어졌다. 그 자재를 암주 정상으로 어떻게 운반했는지는 메테오라에서 가장 흥미로운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다. 현대에도 무거운 건축 자재를 이런 높이로 옮기려면 크레인과 헬리콥터, 정교한 등반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세 메테오라 건축가들에게는 그런 기술이 전혀 없었다. 암주에는 도로도 자연경사로도 없었고 정상은 작고 울퉁불퉁한 경우가 많았다. 많은 지형은 정상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전이었다. 그렇다면 수천 킬로그램에 이르는 석재와 목재보, 기와, 도구를 어떻게 계곡 바닥에서 수백 미터 높이까지 올렸을까? 역사 기록에는 윈치로 작동하는 밧줄과 그물, 도르래 시스템이 등장한다. 전승에 따르면 물자와 사람까지 절벽 가장자리에 고정한 목재 크레인에 매단 커다란 그물 속에 넣어 위로 끌어올렸다. 수도사들이 거대한 목재 드럼이나 캡스턴을 돌려 하중을 올렸다고 한다. 이런 장치라면 소량의 물자를 옮기는 것은 설명할 수 있지만 수도원 전체를 짓는 데 필요한 엄청난 건축 자재를 현실적으로 모두 운반할 수 있었는지 는 의문이 남는다. 대마 같은 식물 섬유로 만든 중세의 밧줄은 인장 강도와 수명에 한계가 있었다. 계속 수백 미터 높이로 무거운 하중을 끌어올리면 밧줄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해져 자주 끊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본격적인 양중을 시작하기 전에 최초의 크레인과 도르래를 정상에 먼저 설치해야 했다. 여기서 더 깊은 수수께끼가 생긴다. 접근로조차 없는 절벽 정상에 첫 기계장치를 어떻게 올렸을까? 일부 학자는 초기 건축가들이 극도로 긴 목재 사다리나 원시적인 등반로를 이용해 정상에 도달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른 이들은 본격 공사 전에 수도사들이 암벽의 발판이나 좁은 계단을 깎았다고 본다. 하지만 많은 암주는 너무 매끄럽고 수직이라 현대 등반 장비 없이 그런 방법을 쓰기 어려워 보인다. 또 다른 가능성은 바위 틈에 목재를 고정해 임시 비계를 세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구조물의 흔적은 거의 남지 않았고 절벽에서 실제로 얼마나 안정적이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설령 소수의 등반자가 먼저 정상에 올랐더라도 이후 무거운 보와 돌을 운반하려면 결국 정교한 기계식 양중 체계가 필요하다. 현장을 연구한 일부 기술자는 역사 기록에 등장하는 크레인이 흔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발전돼 있었으며 여러 도르래를 조합해 들어올리는 힘을 증폭했을 가능성을 주장한다. 다만 원래 기계 부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설계는 알 수 없다. 메테오라 수도원의 건설이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생각하면 수수께끼는 더 강해진다. 많은 수도원이 14세기와 15세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지어졌으므로 엄청난 양의 자재를 수년 동안 계속 절벽 위로 올려야 했다. 돌과 목재뿐 아니라 음식과 물, 도구 같은 일상 필수품도 함께 운반해야 했다. 일부 수도원은 빗물을 모으고 정상에 작은 정원을 가꿨지만 여전히 계곡 아래에서 정기적으로 보급을 받아야 했다. 따라서 양중 시스템은 반복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했다. 수도원 전승에는 주님이 끊어지게 허락하실 때에야 바주를 바꿨다는 말이 전해지는데 이는 신앙과 동시에 그 장치의 아슬아슬함을 보여준다. 운송 문제를 넘어 수도원 자체의 공학에도 질문이 남는다. 많은 암주 정상은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하며 기울어져 있어 건축가들은 불규칙한 돌 표면 위에서 기초를 세심하게 다듬고 하중을 분산해야 했다. 어떤 곳은 기반함을 깎아 평평한 단을 만들었고 다른 곳은 석벽을 더해 지형을 안정시켰다. 이런 어려움에도 많은 메테오라 건축물은 수세기 동안 서서 지진과 폭풍, 끊임없는 침식을 견뎌왔다. 이 내구성은 건축가들이 균형과 구조 안정성, 돌과 나무의 특성을 직관적으로 깊이 이해했음을 보여준다. 결국 메테오라 수도원은 극단적인 자연 장벽에 맞선 인간의 의지와 창의성을 상징한다. 오늘날에도 역사학자들은 건설의 모든 세부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며 특히 자재를 그토록 높은 곳으로 운반한 정확한 방식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땅과 하늘 사이에 매달린 메테오라의 수도원은 구름이 성지를 처음 꿈꾸었던 수도사들이 느꼈을 것과 같은 경이로움을 지금도 불러일으킨다. 여러분은 중세 수도사들이 메테오라의 거대한 암주 정상으로 수톤의 건축 자재를 어떻게 올렸다고 생각하는가? 단순한 밧줄과 도르래만으로 정말 충분했을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다른 건축 기술이 있었을까? 생각이나 가설을 남겨보자. 다음은 미얀마 중부 포파산의 성스러운 비탈력 가파른 화산 마게 정상에 자리한 타운칼라 수도원이다. 주변 평야 위로 높이 솟은 좁고 단단한 화산암 기둥 꼭대기를 차지해 마치 사원이 땅과 하늘 사이에 떠 있는 듯 보인다. 수세기 동안 이 극적인 성지는 영적 중요성뿐 아니라 놀라운 공학적 질문 때문에 순례자와 여행자, 연구자들을 끌어들였다. 고대 분화 뒤 주변 산체가 오랜 침식으로 사라지고 남은 화산 구조 위에 세워졌는데 타운칼랏이 서 있는 것은 지질학에서 화산 마개라고 부르는 구조다. 화산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굳은 핵이 수천 년 동안 외부 지층이 사라진 뒤 남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상은 좁고 울퉁불퉁한 거의 수직의 돌기둥이 된다. 그런데 이 위태로운 봉우리 위에 성소와 테라스, 계단, 황금빛 불탑이 여러 세대에 걸쳐 세워지고 유지돼 왔다. 이런 위치에 수도원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연한 질문이 생긴다. 이토록 좁고 불안정해 보이는 정상에 어떻게 건축단지를 짓고 유지할 수 있었을까? 타운칼랏에 오르려면 암주 주위를 감아도는 700계단이 넘는 구불구불한 계단을 올라야 한다. 오늘날에는 길 일부가 지붕과 보강 구조로 보호돼 있지만 과거의 등반은 훨씬 위험했을 것이다. 암벽의 자연스러운 윤곽을 따라 가파른 경사와 노출된 가장자리를 지나야 했다. 수도원에 사용된 보 하나, 돌 하나, 장식 하나까지 이 좁은 길을 따라 때로는 거의 수직 지형을 넘어 위로 운반해야 했다. 과거의 기술적 한계를 생각하면 물류만으로도 막막하다. 원래 자재를 정상까지 어떻게 끌어올렸는지 설명하는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 역사학자들은 밧줄과 목재비계, 노동자의 인간 사슬, 안반에 고정한 임시경사로 등을 추정한다. 이런 방법을 썼더라도 뛰어난 조직력과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을 것이다. 접근 자체가 힘들다는 사실은 건축가들이 의지뿐 아니라 극단적인 지형에서 작업하는 정교한 이해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타운칼랏을 둘러싼 수많은 수수께끼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정상의 구조 안정성이다. 넓은 산정평원처럼 기초를 안정된 땅에 넓게 펼칠 수 있는 곳과 달리 이 화산마개의 정상은 들쭉날쭉한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비좁고 불규칙한 표면뿐이다. 곳곳이 급하게 기울고 자연 균열이 암석을 가른다. 그런데 이런 제약에도 정상에는 여러 종교 건축물과 기도실, 수호정령에게 바친 성소, 순례자들이 모이는 작은 테라스가 들어서 있다. 이토록 제한된 면적에 건물을 세우고 유지했다는 사실은 건축가들이 지질 조건에 맞춰 기법을 세심하게 조정했음을 보여준다. 한 가지 가능성은 안반을 얇게 깎아 평탄한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석조벽을 세웠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론은 화산암의 고정구멍을 뚫고 목재나 금속 지지대를 삽입해 구조물을 기반함에 직접 묶었다는 것이다. 화산마개는 매우 단단하고 치밀한 구조이므로 이를 깎거나 뚫으려면 특수한 도구와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오늘날 현대 기술자도 이런 건설 문제를 만나면 상세한 지질 조사와 보강 시스템부터 검토할 텐데 수도원은 훨씬 단순한 수단으로 장기간 안정성을 확보한 듯하다.
정상의 건물 배치를 보면 건축과 지형 사이의 정교한 균형이 드러난다. 딱딱한 기하학적 배치를 억지로 강요한 것이 아니라 바위의 자연스러운 윤곽을 따라 작은 턱과 능선 주변에 구조물을 모아놓았다. 이는 건축가들이 화산마개의 지질 형태와 건축을 의도적으로 결합했음을 뜻한다. 벽과 기초를 자연 균열이나 비교적 평평한 면에 맞춤으로써 구조적 응력 위험을 줄였을 수도 있다. 테라스와 계단 역시 무게를 한 지점에 몰지 않고 여러 높이로 분산한다. 이런 세심한 적응 덕분에 수도원은 수세기 동안 바람과 비, 온도 변화에 계속 노출되면서도 버틸 수 있었다. 이런 고도에서는 폭풍이 갑자기 강하게 몰아치고 열대 몬순비가 약하게 고정된 구조물을 몇십 년 만에 깎아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 타운 칼랏은 여러 세대 동안 바위 받침 위에 그대로 남아있다. 역사 기록에 드러난 것보다 건축가들이 하중 분산과 자연 안정성을 훨씬 깊이 이해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 이곳의 영적 성격도 수수께끼를 더한다. 타운 칼랏은 불교 수도원일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낫 신앙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로 미얀마의 전통 신앙에서 낫은 산과 숲, 강 같은 자연지형과 연결된 강력한 정령이다. 포파산 자체도 오래전부터 이런 초자연적 수호 존재가 머무는 곳으로 여겨졌고 타운 칼랏은 그들을 기리는 의식의 중심이 됐다. 정상 곳곳에 많은 성소가 각각의 낫에게 받쳐져 있으며 좁은 암벽턱이나 바위 플랫폼 가장자리처럼 위치도 신중히 선택된 듯하다. 이런 영적 경관이 수도원의 건축 배치에 영향을 주어 특정 성역을 보존하면서 건물을 놓을 위치까지 결정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건축가들은 공학적 요구와 종교적 상징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했다. 화산봉우리 위에 안정된 기초를 만들면서 의례 전통까지 반영하려면 지형 자체와 그 장소가 지닌 문화적 의미를 모두 깊이 알아야 했을 것이다. 수세기 동안 순례자와 여행자의 관심을 받아왔지만 수도원의 최초 건설 단계는 기록이 매우 부족하다. 일부 역사 기록은 19세기 미얀마 왕과 부유한 후원자들이 지역 종교시설 복원을 지원하던 시기에 큰 확장이 이루어졌다고 전한다. 하지만 현지 전승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타운 칼랏이 성스러운 장소였다고 주장한다. 만약 정상에 더 이른 시기에 성소가 존재했다면 최초 건축가들 역시 구조물을 좁은 화산봉우리에 고정하는 같은 공학적 난제를 마주했을 것이다. 상세 기록이 없기에 현대 연구자에게 남은 것은 tum화된 석조물과 일부 깎인 테라스, 여러 건설 단계를 암시하는 건축 요소 같은 파편적 증거뿐이다. 복원층이 하나씩 쌓이면서 이전 건축가들의 기법을 가렸을 수도 있어 최초 기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내기 더 어렵다. 오늘날 타운 칼랏 수도원은 신앙의 장소인 동시에 인간이 극단적인 환경에 건축을 적응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다. 포파산 옆 좁은 화산암 기둥에서 솟은 황금빛 첨탑은 지금도 세계 각지의 방문객을 매료시킨다. 그러나 고요한 아름다움 뒤에는 오래된 수수께끼가 있다. 제한된 도구와 접근성만으로 고대 건축가들은 어떻게 이렇게 작고 울퉁불퉁한 정상에 종교단지 전체를 안정시켰을까? 답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수도원의 생존 자체는 창건자들이 지질과 균형, 구조 안정성을 놀라울 만큼 잘 이해했음을 보여준다. 타운 칼랏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돌봉우리를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특별한 성지 가운데 하나로 바꾼 옛 건축가들의 창의성을 증명한다. 여러분은 고대 건축가들이 이런 좁은 화산암 정상에 수도원 전체를 바칠 만큼 튼튼한 기초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 생각이나 가설을 남겨보자. 과테말라 열대우림의 짙은 녹색 수관 위로 솟은 제사신전은 고대 마야 문명이 이룬 가장 놀라운 성취 가운데 하나다. 고전기 마야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도시 중 하나였던 티칼의 광대한 유적 속에 자리하며 높이는 약 65m에 달한다. 마야가 세운 가장 높은 구조물이자 아메리카 대륙의 콜럼버스 이전 건축물 가운데서도 손꼽히게 높다. 강력한 통치자 이킨 창카윌의 치세인 서기 741년 무렵 완공돼 티칼의 정치 문화적 전성기에 세워졌다. 하지만 수십 년의 고고학 연구에도 제사신전은 마야의 기술 역량에 대해 깊은 질문을 계속 던진다. 열대 밀림 깊숙한 곳에 지어졌고 금속 도구나 바퀴 운송, 짐을 끄는 동물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한 이 피라미드는 오늘날 연구자들조차 놀라게 하는 수준의 건축 조직력과 공학적 정교함을 보여준다. 울창한 열대우림 한가운데 이런 거대 구조물을 세우는 일은 엄청난 물류 문제였을 것이다. 피라미드는 주변에서 채석한 막대한 양의 석회암 블록으로 지어졌고 많은 돌이 수백 킬로그램에 이른다. 철제 도구와 도르래, 크레인, 무거운 짐을 끌 동물이 없었던 마야는 거의 전적으로 사람의 힘에 의존했다. 고고학자들은 오랫동안 건축가들이 울퉁불퉁한 지형을 가로질러 이 돌들을 어떻게 운반하고 60m가 넘는 높이까지 올렸는지 논쟁해왔으며 일부 연구자는 공사 중 피라미드 둘레에 거대한 흙경사로를 만들어 노동자들이 자재를
마야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렸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런 경사로를 만들려면 상상하기 힘든 양의 흙과 노동력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고고학 흔적도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다. 그래서 마야가 오늘날에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다른 건설 전략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열려있다. 피라미드의 안정성도 놀랍다. 제사신전은 폭우와 높은 습도, 무른 토양 때문에 대형 석조 건축이 대개 어려운 열대저지대 우림 지형에 세워졌다. 그런데도 구조물은 12세기가 넘도록 계절성 폭풍과 식생의 성장, 점진적인 환경 변화를 견뎌왔다. 발굴과 구조 연구를 통해 마야가 피라미드 내부에 복잡한 층상공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잡석 충전재와 다진흙, 세심하게 배치한 석재, 석회 모르타르를 조합해 단단한 중심부를 만들었다. 외부 마감석은 눈에 띄게 정밀하게 맞춰 가파른 경사 전체의 무게를 고르게 분산했다. 그럼에도 장기간 안정성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했는지는 많은 부분이 불확실하다. 특히 피라미드 내부의 넓은 구간이 아직 완전히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사신전의 가파른 비례는 다른 많은 마야 피라미드와도 구별된다. 급하게 솟은 계단과 좁은 정상 사원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인상을 주며 건축적 야심과 구조 안전 사이에서 세심한 균형을 잡았음을 보여준다.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한때 마야 건축의 독특한 특징인 거대한 지붕장식 구조를 얹은 정교한 사원이 있었다. 사원 지붕 위로 높은 장식용 석조 골격이 솟는 형태다. 여기에 거대한 조각과 새긴 장식이 더해져 전체 높이가 크게 올라갔고 숲의 수관 너머 먼 거리에서도 보였을 것이다. 이미 높은 피라미드 가장 위에 이런 구조를 올리려면 불균형이나 붕괴를 막기 위한 극도로 세심한 공학이 필요했고 이는 마야 건축가의 높은 지식을 다시 보여준다. 제사신전의 위치 역시 정교한 계획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고대 도시 안에서도 가장 높은 자연지점 중 하나에 세워져 주변 정글과 티칼의 주요 유적을 넓게 내려다볼 수 있다. 정상에서는 도시 중심 사원 몇 곳이 수비로 솟은 모습이 보여 이 구조물들이 시각적 또는 의례적 관계를 의도해 배치됐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일부 연구자는 제사신전이 하지나 춘분 추분처럼 마야 달력에서 중요한 천문 현상을 관찰하는 지점으로 사용됐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가설은 논쟁 중이지만 피라미드가 왕권을 기념하는 기념물에 그치지 않고 마야 의식과 천문 전통이 결합된 더 넓은 우주론적 경관의 일부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제사신전 건설의 많은 놀라운 요소 가운데 특히 흥미로운 기술적 수수께끼는 구조 전체를 붙잡는 재료, 바로 마야 건축가들이 사용한 석회 모르타르다. 얼핏 단순해 보이는 이 물질은 고대 건축 기법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을 계속 놀라게 하는 기술적 성취다. 이 모르타르는 석회암을 매우 높은 온도에서 구워 만들었으며 보통 섭씨 800에서 900도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온도를 내려면 주변 숲에서 얻은 목재를 비롯한 엄청난 양의 연료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고대 마야 세계에서 대규모 석회 생산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큰 자원관리 체계가 필요했는지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제사신전 같은 거대 사업에 필요한 방대한 석회를 생산하려면 치밀한 조직과 숙련 노동, 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였다. 만들어진 석회는 물과 다른 성분을 섞어 돌을 결합하는 모르타르가 됐다. 오늘날 연구자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 재료의 비범한 내구성이다. 피라미드가 세워진 지 1000년이 넘었는데도 많은 구간의 모르타르는 그대로 남아 수세기의 열대 풍화를 견디며 돌을 단단히 붙잡고 있다. 최근 현미경 연구는 마야 석회 모르타르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내부 구조를 지녔음을 보여준다. 석회를 만들고 굳히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시간이 흐를수록 재료를 강화하는 광물 구조를 형성해 균열과 침식을 막는 것으로 보이며 어떤 면에서는 오래가는 로마 콘크리트의 특성과 닮아있다. 습하고 비가 많은 과테말라 열대우림에서는 현대 건축 자재도 빠르게 열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마야 모르타르가 1000년 넘게 살아남았다는 것은 놀라울 뿐이다. 티칼 전체에서 사용된 석회의 규모를 보면 수수께끼는 더 깊어 퍼진다. 석회는 모르타르뿐 아니라 사원 표면 해반죽과 광장 포장, 햇빛을 반사했을 매끈한 흰 외벽에도 쓰였다. 이런 양을 만들려면 고대 기준으로는 산업적 규모의 생산 체계가 필요했다. 일부 학자는 티칼이 발전한 수세기 동안 수백만 톤의 석회암이 가공됐을 수 있다고 추정한다. 하지만 마야가 생산을 어떻게 조직하고 연료 소비를 관리하며 재료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했는지는 여전히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오늘날에도 고대 마야 석회 모르타르의 정확한 특성을 실험적으로 재현하기는 쉽지 않다. 제사신전은 단순히 높은 피라미드가 아니라 고대 마야의 발전된 기술 지식을 상징한다. 건설된 지 12세기가 넘은 지금도 열대우림 수관 위로 솟아 금속 도구나 기계가 없는 문명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현대인의 통념에 도전한다. 거대한 돌과 가파른 설계, 높은 사원 기단, 특히 놀라울 만큼 오래가는 석회 모르타르는 오늘날에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공학 능력을 보여준다. 티칼 유적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는 지금도 제사신전은 마야 건축과 기술의 수많은 비밀이
정글의 오래된 돌 속에 여전히 숨어 있을 수 있음을 강하게 일깨운다. 여러분은 마야가 제사 신전을 혹독한 열대우림 속에서도 1000년 넘게 붙잡아둘 만큼 강한 석회 모르타르를 만들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생각이나 가설을 남겨보자. 취르키의 남동부의 험준한 산악지대 높은 곳에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유적 중 하나인 넴루트산 성역이 서 있다. 해발 2000m가 넘는 외딴 산 정상에 자리한 이 특별한 고고압 유적은 한때 고대 콤마게네 왕국의 영토였다. 기원전 1세기 콤마게네의 야심찬 군주 안티오코스 1세 테오스가 세운 이 성역은 거대한 종교단지이자 어쩌면 왕 자신의 영원한 안식처로 계획됐을 것이다. 하지만 한 세기가 넘는 고고학 연구에도 넴루트산은 역사학자와 기술자 모두에게 계속 도전하며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험한 장소에 이 거대한 단지를 만든 고대 건축가들의 기술력에 깊은 질문을 던진다. 넴루트산을 거의 모든 다른 고대 유적과 즉시 구별하는 것은 위치다. 디옥한 계곡이나 주요 교용로를 따라 세워진 사원과 궁전과 달리 이 성역은 가파르고 외딴 산의 정상에 만들어졌다. 오늘날에도 정상에 가려면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 바위투성이 급경사로 올라야 한다. 고대에는 이런 기반 시설조차 없었다. 현대식 운송수단도 크레인도 기계식 양중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접근은 훨씬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도 넴루트산의 건축가들은 기본적인 공사조차 극도로 힘든 고도까지 거대한 석재를 운반하고 초대형 조각상을 만들었다. 동쪽과 서쪽 테라스에 늘어선 조각상은 원래 높이가 8에서 10m였고 각각 수톤에 달하는 거대한 석회암 블록으로 만들어졌다. 그 규모 때문에 가장 오래된 수수께끼가 생긴다. 2000m가 넘는 산 정상에서 이런 돌을 어떻게 채석하고 운반에 조립했을까? 평지에서 수톤짜리 돌을 옮기는 일조차 고대에는 대규모 노동자와 썰매, 굴림대, 정비된 길이 필요했다. 그런데 넴루트산은 주요 채석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가파른 비탈과 울퉁불퉁한 지형으로 둘러싸여 있다. 학자들은 돌을 산 근처에서 직접 채석했는지 아니면 더 낮은 지대에서 끌어올렸는지 오랫동안 논쟁해왔다. 근처 안반에서 바로 돌을 잘랐다 해도 좁은 정상 테라스에서 정확히 다듬고 배치해야 하는 엄청난 문제가 남는다. 반대로 주변 계곡에서 끌어올렸다면 조직과 공학 수준은 훨씬 더 비범했을 것이다. 정상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경사로와 도로, 운송체계를 보여주는 고고학 증거가 거의 없어. 연구자들은 사용됐을 방법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 수백 명이 끄는 목재 썰매를 상정하는 이론도 있고 오래전에 침식되어 사라진 임시 흙경사로를 제시하는 견해도 있지만 어느 설명도 이 작업의 규모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성역 한가운데에는 또 하나의 놀랍고 신비로운 구조물인 거대한 인공봉분, 즉 트물루스가 있다. 높이 약 50m로 수백만 개의 작은 쇠석을 쌓아 만든 원뿔형 언덕이 넴루트산 정상을 지배한다. 일반적으로 안티오코스 왕의 무덤을 숨기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수십 년간 조사했음에도 매장실의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다. 봉부는 발굴 자체를 방해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 고고학자들이 파고들 때마다 느슨한 돌이 움직이고 무너져 구조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고 깊이 들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왕릉으로 추정되는 공간은 여전히 거대한 돌무더기 아래 어딘가에 숨어 있으며 고대 세계에서 가장 찾기 어려운 매장지 중 하나로 남았다. 투물루스 주위의 동쪽과 서쪽 테라스에는 서로 다른 문화 전통이 놀랍게 융합된 거대 조각상들이 줄지어 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 신화에 연결된 신들이 함께 등장해 헬레니즘 세계와 이란 세계 사이에 놓였던 콩마게네 왕국의 독특한 위치를 반영한다. 제우스와 아폴론, 헤라클레스가 페르시아계 신적 형상과 나란히 서고 안티오코스 자신도 반신적인 통치자로 신들 사이에 묘사된다. 각 조각상은 원래 앉아있는 거대한 신상의 일부였지만 수세기의 지진과 풍화로 머리들이 떨어져 테라스 곳곳에 흩어졌다. 넘어진 상태에서도 이 머리들은 압도적이다. 정교하게 새긴 얼굴은 특히 이렇게 외딴 극한 환경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놀라운 예술적 수준을 보여준다. 성역의 배치에는 천문학적 의미가 있었을 가능성도 보인다. 동쪽 테라스는 해 뜨는 방향을 향하고 서쪽 테라스는 지면 해를 바라본다. 새벽이나 황혼에 정상에 선 사람은 산을 가로질러 바뀌는 빛에 조각상들이 극적으로 물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고대 사람에게 깊은 의례적 의미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 연구자는 성역이 태양주기나 계절적 사건에 맞춘 의식용 관측소 역할도 했다고 제안한다. 유적에서 발견된 유명한 부조 하나는 별과 행성의 배치를 그린 듯 보여 안티오코스 치세의 특정 천문 날짜를 기록한 것 아니냐는 추정도 나왔다. 그러나 이런 발견에도 넴루트산의 가장 큰 수수께끼는 여전히 산 정상에 이토록 거대한 단지를 세운 놀라운 성취다. 높은 고도의 혹독한 환경에서 작업자들이 수년 동안 음식과 물, 도구, 거대한 석재를 정상까지 옮겨야 했으니 공학과 물류, 인력 규모는 엄청났을 것이다. 오늘날 이곳은 고대 콤마게네 왕국의 야망을 말없이 증언한다. 고고학자들이 역사에 관해 많은 것을 밝혀냈지만 성역을 실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건설했는지는 여전히 고대 공학의 가장 흥미로운 미해결 문제 중 하나다. 고대 건축가들이 이 높은 곳에서 거대한 돌을 어떻게 옮기고 다듬었는지, 큰 투물루스 아래 어떤 비밀이 남아있는지는 연구자와 방문객을 계속 매료시킨다. 여러분은 2000년도 더 전 고대 건축가들이 해발 2000m가 넘는 넴루트산 정상으로 거대한 석재를 어떻게 운반하고 배치했다고 생각하는가? 가설을 남겨보자. 드넓은 곳에서 갑자기 솟아오르는 황량한 빈 공간인 파키스탄 촐리스탄 사막에서 데라와르 요새는 평범한 사막 성체라기보다 수평선에 새겨진 거대한 건축 선언문처럼 보인다. 끝없는 모래 언덕과 뜨거운 바람에 둘러싸인 이 요새는 거대한 원형 보루와 높이 솟은 방어벽으로 풍경을 압도하며 이런 가혹한 환경에서는 존재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다. 멀리서 보면 사막 모래 위로 솟은 젓갈색 돌의 거대한 고리처럼 보이고 그 압도적인 규모는 남아시아에서 가장 거친 지역 중 하나에 이런 요새를 어떻게 건설하고 보급하며 유지했는지 즉시 의문을 낳는다. 역사적으로 지역 통치자들과 연결돼 있고 후대 왕조에 의해 확장된 이 요새는 오늘날 정치 권력의 유물일 뿐 아니라 여전히 역사학자와 고고학자, 건축 연구자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공학 능력의 조용한 증거다. 수수께끼의 중심에는 사막 깊숙이 이런 거대한 방어시설을 세우는 엄청난 물류 문제가 있다. 데라와르 요새의 둘레는 약 1.5km에 이르고 모래 위로 장엄하게 솟은 거대한 원형 보루 40개가 이를 강화한다. 각 보루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수비병이 주변 지형을 여러 각도에서 감시하고 성벽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치밀하게 계산된 방어 구조로 보인다. 그러나 진짜 수수께끼는 방어 전력보다 애초에 이 요새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지었느냐는 데 있다. 이렇게 두껍고 높은 벽을 세우려면 수백만 장의 벽돌이 필요하고 벽돌마다 점토와 물, 소성에 필요한 엄청난 열이 필요했다. 식생이 드물고 연료가 부족한 촐리스탄 사막 한가운데서 이 규모로 벽돌을 어떻게 생산했는지는 깊은 미스터리. 현지에서 구웠다면 엄청난 연료를 먼 곳에서 운반하거나 조달해야 했고 당시로서는 놀라운 수준의 조직된 보급망이 필요했을 것이다. 반대로 다른 지역에서 벽돌을 가져왔다면 수많은 무거운 자재를 사막을 가로질러 옮기기 위해 대상과 노동자, 짐승을 정교하게 조율하는 복잡한 운송 체계가 필요했다. 요새가 평평한 사막 속에서 성체 언덕처럼 약간 높은 지형에 자리한 점도 흥미롭다. 탁 트인 곳에서는 작은 고도 차이도 시야를 크게 넓혀 수 킬로미터 밖에서 다가오는 대상이나 군대를 감지할 수 있게 한다. 이 위치는 데라와르 요새가 단순한 방어시설이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 인도 아대륙을 잇던 옛 사막 교역로의 핵심 거점이었을 가능성도 보여준다. 지역을 지나던 상인들은 이런 요새화된 전초기지를 보호시설이나 세금 징수 지점, 보급처로 이용했을 수 있고 요새는 군사시설이자 경제적 검문소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확한 교역망의 성격을 보여주는 고고학 자료는 불완전해 역사학자들은 흩어진 기록과 건축에 남은 단서로 역할을 재구성해야 한다. 데라와르 요새를 둘러싼 수많은 수수께끼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건축 재료의 비범한 내구성일지도 모른다. 주로 소성 벽돌과 고대 모르타르로 만든 성벽은 보통의 약한 구조물을 빠르게 침식시킬 사막 환경을 수세기 동안 견뎠다. 촐리스탄 사막은 건축물의 결코 온순한 환경이 아니다. 낮에는 기온이 극단적으로 치솟고 밤에는 크게 떨어져 열 팽창과 수축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강한 사막바람은 미세한 모래를 실어날라 노출된 표면을 조금씩 갈아내고 간헐적인 계절비는 품질이 낮은 재료에 수분을 침투시켜 약화시킨다. 그런데도 데라와르 요새의 성벽 상당 부분은 놀라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거대한 보루는 여러 세대 전처럼 사막 위에 솟아있다. 이런 회복력은 건축 자재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열화를 견뎠는지 알아보려는 기술자와 재료과학자의 관심을 끌었다. 소성 벽돌 자체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밀도와 강도를 보여 고대 벽돌장인들이 매우 높은 소성 온도를 달성했거나 내구성이 더 좋은 벽돌을 만드는 점토 배합을 세심하게 골랐음을 시사한다. 더 흥미로운 것은 벽돌을 붙이는 모르타르다. 여러 곳에서 수세기의 환경 스트레스에도 줄눈이 단단히 남아있다. 일부 연구자는 모르타르에 석회와 광물성제, 유기첨가물을 정교하게 섞어 접착력과 내우성을 높였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비슷한 기법은 다른 고대 문명에서도 쓰였는데 대표적으로 로마의 화산재 콘크리트는 시간이 흐르며 굳고 특정 환경에서는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으로 유명하다. 데라와르 요새의 건축가들이 이를 독자적으로 발전시켰는지는 비슷한 배합을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더 오래된 지역 문화의 건축 전통을 물려받은 것인지는 여전히 열린 질문이다. 남아있는 모르타르 샘플의 화학 분석에서는 복잡한 광물 조성이 확인됐지만 원래 건축가들이 사용한 정확한 배합법은 아직 완전히 복원되지 않았다. 고대 기술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은 재료 과학에 관한 지식, 즉 수세기에 걸쳐 점차 잊히거나 변형된 지식이 요새 연구에 또 다른 매력을 더한다. 건축 증거는 데라와르 요새가 한 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확장과 보강을 거쳐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벽돌 크기와 모르타르 조성, 벽 두께의 차이는 서로 다른 퉁치자가 시대에 따라 요새를 개조하거나 강화하면서 변화하는 군사 기술과 정치 상황에 적응했음을 암시한다.
지역전쟁에서 포병의 중요성이 커지자 포격을 견디기 위해 더 두껍고 강한 벽이 필요했을 것이다. 일부 보루는 후대에 보강되거나 다시 세워진 흔적을 보여주며 건축이 끊임없이 적응해왔음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이런 개조조차 요새의 내구성을 만든 원래 구조 원칙을 존중한 듯하다. 데라와르 요새가 수세기의 환경 노출과 정치적 격변, 부분적 방치에도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고대 공학 지식의 본질에 깊은 질문을 던진다. 현대 건축은 첨단 기계와 표준화된 산업 재료에 크게 의존하지만 많은 현대 구조물은 고대 유적이 버틴 시간의 일부조차 견디지 못한다. 비교적 단순한 도구와 기술로 작업한 데라와르의 건축가들은 사막의 바람과 이동하는 모래, 극단적인 온도를 수백 년 견딜 구조물을 만들었다. 재료와 기하, 구조 안정성에 대한 이해가 역사 기록만으로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했을 가능성이 크다. 오늘날 데라와르 요새는 역사적 명소이자 오래된 건축 수수께끼다. 거대한 보루가 사막 하늘선을 가로지르며 고대 공학의 성취가 때로 현대인의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지역 권력의 유무를 넘어 극한 환경 속 인간의 창의성을 보여주며 재료의 비범한 내구성은 고대 건축법을 재현하려는 과학자들을 계속 고민하게 만든다. 그래서 데라와르 요새는 남아시아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축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았다. 여러분은 데라와르 요새의 가장 큰 비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건축 재료의 놀라운 내구성일까? 사막 한가운데 이 구조물을 세운 공학일까? 아니면 잃어버린 고대 기술 지식의 존재일까? 생각을 남겨보자. 다음은 숲이 높은 곳에 자리한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 판징산 정상의 사원단지다. 극단적인 자연지형에 세워진 종교 건축 가운데 가장 특별한 사례 중 하나다. 오링 산맥의 안개 낀 봉우리 위로 솟은 성스러운 정상, 이른바 홍은금정은 현실감이 없을 정도다. 거대한 풍화암주가 깊게 갈라져 두 개의 좁은 봉우리를 이루고 각각의 정상에는 하늘 끝에 매달린 듯한 작은 사원이 놓여있다. 처음에는 숨막히는 아름다움 때문에 경탄하게 되지만 자세히 볼수록 그 존재 자체가 수수께끼처럼 느껴진다. 가장 큰 비밀은 사원 자체가 아니라 현대 기술자에게도 난제가 될 거의 수직의 안반 정상에 이 사원들이 세워졌다는 사실이다. 크레인과 헬리콥터, 현대 등반 장비가 등장하기 훨씬 전 건축가들은 주변 산에서 날카롭게 솟은 봉우리 위에 종교 건축물을 만들었다. 옆면은 가파르고 험하며 정상은 지금 놓여있는 사원들을 겨우 품을 만큼 좁다. 판징산의 가장 상징적인 지점인 홍운금정은 해발 2,400m가 넘고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깊은 자연 균열로 한가운데 갈라져 만들어졌다. 갈라진 두 정상은 쌍둥이 기둥처럼 서 있으며 각각의 작은 불교 사원이 놓이고 좁은 돌다리가 둘을 연결한다. 역사학자와 기술자들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것은 단순히 사원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곳에 건설하기 위해 필요했던 거의 불가능한 물류다. 정상은 넓은 평지가 아니라 사방으로 수백 미터 절벽이 떨어지는 가파르고 불규칙한 돌등성이며 사원이 놓인 공간은 극도로 좁다. 건축가들은 강풍과 변덕스러운 날씨, 산을 자주 뒤덮는 구름에 노출된 채 위험할 만큼 좁은 표면에서 작업해야 했다. 오늘날에도 정상에 도달하려면 숲과 절벽 사이로 굽이치는 수천 개의 돌계단을 몇 시간 동안 올라야 한다. 연구자들을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질문은 단순하지만 깊다. 수세기 전 건축가들은 이런 구조물을 만들 엄청난 양의 자재를 지금도 접근하기 힘든 곳까지 어떻게 옮겼을까? 현재 형태의 사원은 명나라 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역사 기록은 전하지만 판징산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성스러운 불교산으로 숭배받았다. 순례자들은 이 산을 미래불미륵의 영적 거처로 여겼고 그 때문에 큰 종교적 의미를 지녔다. 이런 성스러운 지위 때문에 산비탈과 여러 봉우리에 사원과 성소가 점차 들어섰다. 하지만 홍운금정정 정상에 성소를 세우는 일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사업이었다. 건축가들은 목재보와 다듬은 석재, 기와, 도구, 기타 자재를 좁은 암벽턱이나 거칠게 깎은 길에 가까운 경로로 끌어올려야 했다. 일부 학자는 절벽을 따라 임시 목재 비계와 밧줄 도르래 장치를 설치해 자재를 단계적으로 올렸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른 이들은 노동자들이 암벽에 고정한 원시적인 양중 장치를 사용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을 입증하는 결정적 고고학 증거는 오늘날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방법은 대체로 미상이다. 정상의 형태까지 고려하며 운송 문제는 더욱 놀라워진다. 대부분의 산봉우리는 어느 정도 평평한 땅을 제공하지만 홍운금정은 통날 같은 돌칼날처럼 솟아있다. 정상은 좁고 불규칙하며 두 사원은 산을 가른 자연균열 양쪽에 서로 떨어진 안봉 위에 자리한다. 이런 조건에서 건물 하나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비범한 기술과 계획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데 갈라진 정상 양쪽에 두 사원이 세워졌다. 건축가들은 자연 안반의 안정적인 기초를 고정해야 했을 뿐 아니라 구조물이 정상을 자주 휩쓰는 강풍과 혹독한 날씨를 견디도록 해야 했다. 이 고도에서는 폭풍이 빠르게 형성돼 폭우와 짙은 안개, 돌풍을 몰고 오며 노출된 구조물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 그런데도 사원들은 수세기를 견뎠다.
이는 건축가들이 목재와 석재 요소를 산의 기반함에 직접 고정하는 법을 놀라울 만큼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반지의 또 다른 인상적인 요소는 정상의 자연 균열을 가로질러 두 사원을 잇는 좁은 돌다리다. 작지만 작업자들이 지면에서 수백 미터 위에 매달린 듯한 곳에서 지어야 했기에 대단한 공학적 성취다. 균열은 두 정상 사이로 가파르게 떨어지고 다리는 그 틈을 놀라운 정밀도로 건넌다. 바람과 날씨에 계속 노출돼도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돌을 세심하게 정렬해야 했다. 이 다리를 완성하는 작업은 건설 공간이 극도로 제한되고 현대식 안전장비도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위험했을 것이다. 돌을 배치한 정밀도는 건축가들이 산악지형에서 작업하는데 매우 숙련됐고 좁은 공간에서 무게와 응력을 어떻게 균형 잡아야 하는지 이해했음을 보여준다. 정상 사원으로 이어지는 계단도 못지않게 인상적이다. 산 자체를 직접 깎아 만든 가파른 돌계단이 절벽의 윤곽을 따라 촘촘한 나선처럼 정상까지 올라간다. 어떤 구간은 너무 좁고 가팔라 방문객이 난간을 잡아야 할 정도다. 간단한 암석에 이런 계단을 새기려면 엄청난 노동과 세심한 계획이 필요했고 각 계단을 안정성과 안전성에 맞춰 정확히 다듬어야 했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순례자가 혹독한 날씨와 끊임없는 침식 위험에도 이 계단을 올랐다. 계단의 내구성은 자연의 힘을 수백 년 버티도록 암석을 다듬은 건축가들의 뛰어난 장인 정신을 보여준다. 판징산 사원들이 수세기의 폭풍과 지진, 환경 변화를 견딘 사실은 건축 기법에 더 많은 질문을 던진다. 산 정상은 건물의 가장 불안정한 환경 중 하나지만 사원은 아래 안반에 단단히 통합된 듯하다. 일부 연구자는 건축가들이 돌의 자연 균열과 홈을 의도적으로 이용해 보와 기초 요소를 고정하고 구조물을 산 자체에 묶었다고 본다. 그러면 강풍이나 지진 때 건물이 바위와 함께 조금 움직이면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원래 건축법은 상세히 기록되는 경우가 드물었기에 대부분은 직접적인 역사 증거보다 건축 분석에 근거한 추정이다. 공학적 수수께끼를 넘어 사원의 위치는 깊은 상징성도 품고 있다. 불교 전통에서 산은 흔히 지상세계와 정신세계가 만나는 장소로 여겨진다. 거의 도달할 수 없어 보이는 정상에 사원을 두어 깨달음으로 향하는 험난한 여정을 상징하려 했을 수 있다. 수천 개의 계단을 올라 정상에 이르는 순례자는 이 상징적 상승을 닮은 육체적, 정신적 도전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런 종교적 맥락 안에서도 실제 공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역사학자와 기술자들을 계속 매료시킨다. 홍원금정의 극단적인 수직성과 당시 제한된 기술을 함께 생각하면 건축가들은 역사 기록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훨씬 야심찬 일을 해낸 셈이다. 구름 위로 솟은 판징산 사원은 극한 지형에서 드러난 인간의 창의성을 대표한다. 수세기 전 가능성의 한계를 밀어붙인 건설 사업의 증거다. 현대 기계가 없던 시절에 건축가들은 자재를 운반하고 계단을 깎고 기초를 고정해 거의 수직으로 보이는 안반에 사원을 세웠다. 그 방법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아 판징산 사원단지는 성스러운 순례지이면서 고대 공학의 오래된 수수께끼로 남는다. 여러분은 고대 건축가들이 현대 기술 없이 판징산처럼 거의 수직인 안봉 정상으로 자재를 옮겨 사원을 지을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생각이나 가설을 남겨보자. 이번에는 페루 안데스의 높은 험준한 산맥 속에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특별한 고고학 유적 가운데 하나인 마추픽추가 자리한다. 흔히 마추픽추 성역이라 불리는 이곳은 강력한 잉카 문명이 15세기에 세웠으며 해발 2400m가 넘는 곳에 위치한다. 가파른 계곡과 짙은 온무림에 둘러싸인 좁은 산등성이 위에 놓여 있다. 이런 극적인 위치만으로도 접근하기 힘든 환경에서 어떻게 이토록 야심찬 공사를 진행했는지 곧바로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고고학자와 기술자, 역사학자를 진정 놀라게 하는 것은 단지 마추픽추의 위치가 아니라 건축에 드러나는 비범한 기술 수준, 특히 석조 시공의 놀라운 정밀도다. 탐험가 하이런 비멈 3세가 1911년 세계학계에 본격적으로 소개한 뒤 한 세기가 넘게 연구됐지만 마추픽추를 만든 공학 기법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깊은 수수께끼다. 가장 눈에 띄는 기술적 특징은 흔히 잉카 아숄라르 석축이라 불리는 놀라운 석재 공법이다. 성역 곳곳에서 수톤에 이르는 거대한 화강암 블록들이 믿기 힘든 정밀도로 맞물려 있다. 많은 고대 문명이 돌을 붙이기 위해 모르타르에 의존한 것과 달리 마추픽추의 건축가들은 각도를 너무 정교하게 다듬어 어떤 결합제도 없이 서로 완벽히 맞물리게 했다. 이 음새는 얇은 칼날도 쉽게 들어가지 않을 만큼 촘촘하다. 더 놀라운 점은 돌들이 단순한 직사각형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여러 각과 면을 가진 불규칙한 다각형으로 잘라 복잡한 3차원 퍼즐 조각처럼 서로 잠긴다. 어떤 벽에서는 하나의 돌이 복잡한 모서리를 따라 여러 이웃돌과 동시에 맞물리며 구조적으로 안정된 동시에 시각적으로도 끊김없는 표면을 만든다. 돌들이 사람이 조립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함께 자란 듯 유기적인 느낌까지 준다.
이 비범한 장인 기술은 깊은 기술적 수수께끼를 낳는다. 화강암은 극도로 단단한 암석이라 이 정도 정밀도로 다듬으려면 보통 튼튼한 금속 도구와 발전된 측정 기술, 폭넓은 공학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잉카는 일반적인 의미의 철이나 강철 도구를 갖고 있지 않았다. 고고학 증거에 따르면 주로 석기와 망치돌, 어쩌면 청동 도구를 사용했는데 마추픽추 성벽 수준의 정확도로 화강암을 가공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게다가 돌을 현대식 작업장에서 채석하고 가공한 것도 아니었다. 상당수는 산의 현지 채석장에서 뽑아 가파른 지형에서 직접 다듬고 맞췄으며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웠을 것이다. 이 과정에는 막대한 노동뿐 아니라 현대 기술자도 여전히 고민할 수준의 계획과 정밀성이 필요했다. 내부 연구자는 건축가들이 돌을 여러 번 놓았다 뺐다 하면서 표면을 조금씩 갈아이웃한 블록과 완벽히 맞을 때까지 조정했다고 본다. 돌 하나에 수개월이 걸렸을 수도 있는 고된 방법이다. 이 설명이 맞더라도 사업 전체의 규모를 보면 잉카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조직력과 기술력을 갖췄음을 의미한다. 마추픽추의 정밀 석축은 중요한 구조적 목적도 가졌다. 안데스 산맥은 지진이 잦은 지역이지만 마추픽추의 건물은 500년 넘게 비교적 큰 구조 손상 없이 살아남았다. 서로 맞물린 돌은 유연한 건축 시스템처럼 작동한다. 지진이 나면 블록이 약간 움직였다가 균열이나 붕괴 없이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불규칙한 형태는 기계적 응력을 여러 접점에 분산해 치명적 파괴 가능성을 줄인다. 현대 기술자들은 이 고대 방식이 오늘날의 고급 내진 설계 원리와 비슷하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마추픽추 건축가들이 지진 회복력을 직관적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놀라운 석축 외에도 성역은 수리공학과 환경 적응에서 뛰어난 성취를 보여준다. 마추픽추는 한 해에 상당 기간 많은 비를 맞고 도시 전체가 가파른 산비탈에 세워져 침식과 산사태에 취약했다. 잉카 기술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테라스와 광장, 건물에 통합된 정교한 배수 체계를 만들었다. 도시에 보이는 표면 아래에는 자갈층과 석조수로 지하 도관이 숨은 그물망처럼 이어져 물이 위 구조물을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한다. 고고학자들은 마추픽추 건설 노력의 상당 부분이 보이는 건축물보다 배수와 기초공사에 투입됐다고 추정한다. 이런 보이지 않는 공합 덕분에 도시는 수세기의 강우에도 구조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수수께끼는 성역 전체에 쓰인 거대한 석재의 운반이다. 잉카는 건설에 바퀴 달린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고 극도로 무거운 하중을 끌 만한 짐승도 없었다. 그런데도 수천 개의 큰 돌을 산악지형을 가로질러 옮겨 단지 안에 정교하게 배치했다. 일부 학자는 경사로와 식물 섬유로 만든 밧줄, 목재 굴림대, 조직된 인력의 조합을 사용했을 것으로 본다. 다른 이들은 운반 거리를 줄이기 위해 최종 위치 가까이에서 돌을 채석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런 설명을 감안해도 물류 문제는 여전히 엄청나다. 동시에 마추픽추의 일부 구조물은 높은 천문 지식도 보여주는 듯하다. 가장 유명한 요소 중 하나는 태양 관측과 관련된 의식 장치로 자주 해석되는 인티와타나 석재다. 근처 태양의 신전 같은 건물은 태양년의 중요한 시기, 특히 지점에 햇빛과 상호작용하도록 창과 건축축이 정렬돼 있다. 이런 배치는 성역이 정치 주거 중심지일 뿐 아니라 천문학과 종교, 건축이 깊게 얽힌 성스러운 경관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 세기가 넘는 연구에도 마추픽추에 관한 많은 질문은 풀리지 않았다. 왕실 별장이었는지, 성스러운 성역이었는지, 잉카 문명의 의식적 순례 중심지였는지를 두고도 논쟁이 이어진다. 잉카는 문자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의 많은 부분을 건축과 고고학 자료로 재구성해야 한다. 아마 가장 큰 수수께끼는 석축의 비범한 정밀도일 것이다. 완벽하게 맞물린 마추픽추의 돌은 고대 장인 기술의 놀라운 증거로 남아 과거 문명의 기술력에 대한 현대인의 통념에 도전한다. 여러분은 현대 금속 도구도 없이 잉카가 마추픽추의 거대한 돌을 거의 완벽한 정밀도로 어떻게 자르고 맞췄다고 생각하는가? 생각이나 가설을 남겨보자. 다음은 높은 곳에 자리한 프랑스 남부의 험준한 지형이 캐리비스 성은 전통적인 성이라기보다 산 자체가 자연스럽게 연장된 것처럼 보인다. 코르비에르 산맥의 좁은 석회암 봉우리에서 극적으로 솟아오른 요새는 해발 700m가 넘는 곳에 서서 주변 계곡과 먼 평야를 지배한다. 멀리서 보면 수세기 동안 바람과 날씨, 중력에 노출된 들쭉날쭉한 암봉 정상에 석벽이 달라붙어 있어 거의 불가능한 구조처럼 느껴진다. 역사학자들은 캐리비스를 전설적인 하늘의 성체 가운데 하나로 부르곤 한다. 중세 프랑스와 아라곤 왕국의 경계를 표시했던 거의 접근 불가능한 산악 요새 집단이다. 그러나 극적인 위치와 전략적 중요성 너머로 성은 중세에 일을 세우고 확장한 사람들의 기술, 지식과 공법에 관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캐리비스의 기원은 시간 속에 일부 가려져 있다. 역사 기록은 10세기 무렵부터 이곳에 요새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오늘날 보이는 구조의 대부분은
이유는 카타리파 운동과 알비 십자군의 격동에 지역이 휘말린 13세기에 만들어졌다. 한동안 이성은 가톨릭 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 분파 카타리파의 마지막 거점 중 하나였다. 주변 요새들이 무너진 뒤에도 캐리비스는 중반까지 버틴 것으로 전해지고 13세기 중반에 이르러 결국 왕실의 통제에 들어갔다. 이후 프랑스 왕실은 구조를 보강하고 개조해 수세기 동안 스페인과의 국경을 지키는 변경 요새로 바꾸었다. 피레네 조약으로 국경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정치적 역할은 점차 줄었지만 이런 극단적인 위치에 어떻게 건물을 세우는지 이해하려는 역사학자와 고고학자, 기술자들은 오늘날까지 건축의 복잡성과 뛰어난 공학에 주목한다. 캐리비스를 둘러싼 첫 번째 수수께끼는 건설 현장 자체의 난이도다. 섬은 여러 면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칼날 같은 석회암 능선 위에 서 있어 건물을 놓을 평지가 거의 없다. 건축 자재를 이 높이까지 옮기는 일은 중세에는 엄청난 도전이었을 것이다. 현대 도로나 기계가 생기기 훨씬 전 도란덩이와 목재보 하나, 모르타르 한 톤까지 구불구불한 산길로 올려야 했다. 일부 연구자는 산 자체에서 많은 돌을 채석해 요새가 서 있는 안반으로 요새를 빚어냈다고 본다. 다른 이들은 목재 크레인과 도르래, 비계를 이용해 자재를 단계적으로 들어올렸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정확한 방법이 무엇이든 물류만으로도 치밀한 계획과 조율, 구조 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으며 이는 중세 공학 능력에 대한 흔한 통념에 도전한다. 방어 설계에서도 한층 높은 수준의 정교함이 보인다. 건축가들은 산의 딱딱한 기하학적 배치를 강요하지 않고 바위의 불규칙한 윤곽을 따라 벽을 만들었다. 그 결과 요새는 자연기초와 거의 하나처럼 섞여 산 자체에서 방어탑과 석조 성벽이 자란 듯 보인다. 접근로는 의도적으로 좁고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성에 다가오는 사람은 방어하기 쉬운 문과 계단, 안뜰을 연속해서 천천히 지나야 했다. 이런 특징은 지형과 군사 전략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준다. 건축을 자연지형과 통합해 산 전체를 요새의 일부로 만들면서 거대한 인공벽의 필요는 줄이고 방어력은 극대화했다. 성 안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축 공간은 주탑 내부의 대울이다. 중앙의 석기둥에서 4개의 고디가치가 바깥으로 뻗어 궁융 천장을 지탱한다. 중세 건축가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제한된 도구만을 생각하면 이 구조의 우아함은 더욱 놀랍다. 아치를 이루는 각 석재는 지붕의 무게가 중앙 기둥을 통해 아래 안반으로 고르게 전달되도록 정확한 각도로 잘라야 했다. 이런 궁융을 만들기 위한 기하학은 복잡하며 정밀하게 계산된 곡선과 하중선을 필요로 한다. 아래에서 보면 아치는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여러 세대의 실무 경험을 통해 발전했을 정교한 구조 역학 이해를 보여준다. 캐리비스의 가장 흥미로운 기술적 수수께끼는 아마 석축 그 자체, 특히 블록을 다듬은 도구가 남긴 흔적일 것이다. 성벽의 많은 돌에는 넓은 표면에 걸쳐 놀라울 만큼 일관된 절삭 자국이 남아있다. 홈과 평면은 매우 곱고 모서리는 날카로운 각도로 만나며 수세기에 노출해도 표면은 비정상적으로 매끄럽다. 이런 세부를 살피는 고고학자들에게 석축은 중세 석공들이 어떤 기술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전통적인 설명에 따르면 장인들은 철제 정과 망치돌, 쐐기를 이용해 석회암을 쪼개고 다듬었다. 이런 도구로도 충분히 정돈된 석축을 만들 수 있었지만 캐리비스 일부에서 보이는 균일함은 당시 기준으로 놀랄 만큼 높은 통제력을 보여준다. 특히 이웃한 돌의 이음새를 보면 정밀도가 더 눈에 띈다. 여러 구간에서 블록이 너무 촘촘히 맞물려 사이에 모르타르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갓돌이 옆 블록에 안정적으로 기대고 벽 전체에 하중을 고르게 분산하도록 표면을 세심하게 평탄화한 듯하다. 이런 정확도를 내려면 갓블록을 최종적으로 놓기 전에 여러 번 측정하고 다듬고 맞춰봐야 했을 것이다. 작은 오차 하나만 있어도 구조 안정성이 약해질 수 있었고 강풍에 노출된 좁은 정상의 요새라면 더욱 위험했다. 따라서 건축가들은 까다로운 환경에서 작업 속도와 정밀도, 구조 안전을 동시에 맞춰야 했다. 일부 연구자는 캐리비스의 석공들이 이전 로마나 지중해 석재 가공 전통에서 이어진 기술을 물려받았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른 이들은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며 공사에 참여했던 전문 중세장인 길드의 높은 숙련도가 이런 정밀성을 만들었다고 본다. 설명이 무엇이든 석축은 오늘날 사람도 매료시킬 만큼 재료를 완벽하게 다루는 능력을 보여준다. 햇빛이 옅은 석회암 벽을 비추면 미세한 공구 자국이 드러나고 오래전에 이름조차 잊힌 장인들이 수없이 내리친 망치질의 리듬이 보이는 듯하다. 요새의 내구성은 수수께끼를 더욱 깊게 만든다. 노출된 산등성이에 700년 넘게 서 있는데도 캐리비스는 놀라울 만큼 온전하다. 성벽은 부실한 구조라면 빠르게 깎아버렸을 강풍과 폭풍, 온도 변화를 견뎠다. 촘촘히 맞춘 석재와 석회암 자체의 강도, 안정적인 기반함이 결합해 자연의 힘을 수세기 버티는 건물을 만든 듯하다. 여러 면에서 이 요새는 자연 조건을 세심하게 관찰한 지식이 중세공학과 결합했을 때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오늘날 방문객이 가파른 길을 올라 정상에 닿아도 요새는 여전히 경외감을 준다. 정상에서는 주변 지역의 계곡이 넓게 펼쳐지고 서벽은 산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솟은 듯 보인다. 극적인 풍경 뒤에는 창의성과 끈기, 기술에 관한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다.
정밀하게 잘린 돌과 우아한 고딕 공용, 바위 봉우리와 건축을 끊김없이 통합한 설계는 캐리비스 건축가들이 놀라운 공학 지식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캐리비스는 중세 요새를 넘어 프랑스 남부계곡 높은 곳에서 돌 하나하나를 손으로 다듬은 석공들의 장인 정신을 증명한다. 그들의 작업은 들쭉날쭉한 삼봉오리를 유럽에서 가장 인상적인 요새 중 하나로 바꿨고, 오늘날에도 역사학자들은 그런 정밀성을 가능하게 한 정확한 기술과 도구가 무엇이었는지 묻는다. 여러분은 중세 건축가들이 가파른 삼봉오리에서 어떻게 석재를 이토록 정밀하게 자르고 맞췄다고 생각하는가? 의견을 남겨보자. 이어서 자리한 슬로베니아 남서부의 거대한 석회암 절벽 입구 안쪽에 극적으로 자리한 프레드야마 성은 유럽에서 가장 독특하고 수수께끼 같은 요새 가운데 하나다. 탁 트인 언덕이나 평야 위에 세운 전통적인 성과 달리 프레드야마 성은 산과 거의 하나가 된 듯하고 바위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난 구조처럼 보이며, 지어진 것이라기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조차 믿기 어렵다. 성은 주변 계곡보다 100m 넘게 높은 거대한 동굴계의 입구에 직접 박혀 있어 자연 지질과 인간공학이 매끄럽게 합쳐진 보기 드문 건축 형태를 만든다. 수세기 동안 이 성은 역사학자와 고고학자, 기술자들을 매료시켰는데, 그 이유는 극적인 외형뿐 아니라 중세 건축가라면 작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에서 이런 구조물을 짓고 유지하려면 매우 정교한 공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일부 건설 방식은 당시 사람들의 기술력과 물리적 창의성에 의문을 던진다. 프레드야마 성의 기원은 적어도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지역을 지나는 전략적 통로를 통제하기 위해 최초의 요새 시설이 세워졌다. 시간이 흐르며 구조물은 절벽과 직접 결합한 복잡한 방어 요새로 발전했다. 건축가들은 성 뒤의 자연동굴 입구를 보호장벽이자 내부 구조의 일부로 활용했다. 절벽 자체가 요새의 뒷벽을 이루므로 성의 한쪽 면 전체가 자연 안반인 셈이다. 이런 특이한 설계는 엄청난 방어 이점을 제공했다. 공격군은 가파른 지형을 오르는 동안 위쪽 수비병에게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뒤쪽의 거대한 암벽은 후방 공격으로부터 요새를 가려줬다. 그러나 이런 장소에 성을 짓는 일은 절벽 앞에 돌벽을 쌓는 것보다 훨씬 복잡했다. 건축가들은 울퉁불퉁한 석회암 표면에 기초를 직접 고정해 중력과 침식, 암석 내부 온도 변화의 지속적인 스트레스에도 벽이 안정적으로 남도록 해야 했다. 그런데 프레드야마 성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건물 뒤로 깊게 이어지는 거대한 동굴망이다. 동굴은 산속 깊이 뻗어 있으며 역사적으로 저장고와 피난처, 비밀 통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다. 수세기 동안 일부 구간은 손을 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복도와 방으로 확장됐고, 성한 사람들은 산 내부를 통과해 이동할 수 있었다. 기록에는 포위전 때 이 숨겨진 통로가 비밀 보급로로 쓰였다고 전한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15세기 반항적인 기사 에라스무스 폰 로에크가 성 안에서 제국군에 수개월간 맞섰다는 전설이다. 전승에 따르면 적군이 아래에서 성을 포위하는 동안에도 에라스무스는 동굴계에서 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숨은 길을 통해 식량과 물자를 계속 공급받았다. 위에서 은폐된 구멍으로 보급품을 성 안에 내려 수비대가 적의 예상보다 훨씬 오래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야기는 여러 형태로 전해지지만 숨은 통로의 존재 자체는 현대 동굴 탐사를 통해 확인됐으며, 성의 설계가 산의 지질과 얼마나 밀접하게 얽혀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이처럼 고립되고 위태로운 환경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포위된 요새에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건축가들은 동굴계 내부의 자연 수류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돌수로와 저장 웅덩이를 통해 빗물 유출과 지하 스며드는 물을 모았다. 안반에 세심하게 판 통로로 물을 유도해 주민들은 장기간 고립되어도 살아남을 만큼 충분한 담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성을 만든 중세 기술자들이 지역 수문과 석회암 지형에서 물이 움직이는 방식을 놀라울 만큼 잘 이해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프레드야마 성을 둘러싼 수많은 수수께끼 중 가장 풀기 어려운 것은 건설 물류일지도 모른다. 현대 기계로도 절벽 안에 요새를 짓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런데 중세 건축가들은 당시의 도구와 기술만으로 해냈다. 특히 건축 자재를 어떻게 운반했는지는 설명하기 어렵다. 성은 계곡 바닥보다 높고 거의 수직인 암벽에 붙어있다. 성벽과 탑, 내부 구조를 만들려면 엄청난 양의 돌과 목재, 기타 자재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들을 실제 위치까지 어떻게 옮겼는지는 지금도 현장을 연구하는 역사학자와 기술자들이 가장 많이 논쟁하는 문제 중 하나다. 여러 이론이 이 물류 퍼즐을 설명하려 한다. 한 가지 가능성은 밧줄과 도르래, 목재 양중 장치를 정교하게 조합해 계곡 아래에서 자재를 들어올렸다는 것이다. 중세 건설 현장에서는 트레드휠 크레인과 수동 양중 장치를 자주 사용했다. 하지만 절벽을 따라 수십 미터 넘게 무거운 석재를 끌어올리려면 비범한 협업과 공학 기술이 필요했을 것이다. 또 다른 이론은 자재 상당 부분을 아래가 아니라 산 정상 쪽에서 운반했다는 것이다. 동굴계가 비탈 위쪽에 출구와 연결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산길을 따라 자재를 운반한 뒤 수직 통로나 공사구역으로 이어지는 동굴길을 통해 아래로 내렸을 수 있다.
세 번째 가설은 성의 일부를 동굴 안에서 바깥쪽으로 점차 확장해 내부 안반을 자연 작업대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각각 일부는 설명하지만 완성된 구조의 규모와 정밀도를 모두 설명하지는 못한다. 문제는 성 전체에 사용된 거대한 구조용보와 석조 부재를 생각하면 더 흥미로워진다. 목재보는 바위와 외벽 사이 좁은 틈에 정확히 배치해야 했고, 석재는 울퉁불퉁한 석회암 배경과 맞물리도록 정교하게 다듬어 안정적인 면을 만들어야 했다. 이런 작업에는 육체적 힘뿐 아니라 뛰어난 공간 계획 능력이 필요했다. 건축가들은 절벽을 따라 하중을 어떻게 분산해야 구조물이 균형과 안정성을 유지하는지 계산해야 했다. 큰 오산은 치명적인 붕괴로 이어질 수 있었고, 특히 동굴 환경 특유의 지속적인 습기와 온도 변화가 위험을 키웠다. 이런 엄청난 난제에도 프레드 야마성은 수세기 동안 서서 자연 침식과 지진, 시간의 흐름을 견뎌왔다. 오늘날 보이는 구조의 대부분은 이전 요새 일부가 폭발로 파괴된 뒤 16세기에 재건된 것이지만 성을 절벽과 동굴에 통합한다는 기본 개념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는 최초 설계가 단순한 기발함이 아니라 환경에 완벽히 적응한 치밀한 건축 해법이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프레드 야마성은 중세 건축가들이 자연 경관과 건축을 어떻게 결합했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로 방문객과 연구자를 계속 매를 시킨다. 현대 공학 장비가 존재하기 훨씬 전 그들은 복잡한 절벽 동굴 환경을 실제로 기능하는 방어 요새로 바꾸었다. 그래도 한 가지 비밀은 남는다. 엄청난 양의 건축 자재를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까지 어떻게 운반했을까? 기발한 양중 체계든 숨은 산길이든 이제는 2층 공법이든 건축가들은 놀라운 일을 해냈다. 바위와 하늘 사이에 매달린 프레드 야마성은 인간의 창의성과 과거에 지속되는 수수께끼를 보여주는 증거다. 여러분은 고대 건축가들이 거의 수직인 절벽 위로 거대한 돌과 건축 자재를 어떻게 옮겨 프레드 야마성을 지었다고 생각하는가? 생각이나 가설을 남겨보자. 솟아오르며 이란 북부의 험준한 알보르즈 산맥 외딴 계곡 높은 곳에는 중세 세계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산악 요새 중 하나인 알라무트 성이 서 있다. 9세기에 지어졌고 1090년 하산 이사바의 지도 아래 니자리 이스마일파 국가의 본거지로 변하면서 중동과 유럽 전역에 전설적인 이름을 남겼다. 거의 200년 동안 알라무트는 페르시아와 시리아에 흩어진 산악 요새망의 전략 중심지 역할을 했고, 비교적 작은 공동체가 영토 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했다. 그러나 알라무트를 진정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역사만이 아니라 건설에 담긴 놀라운 공학적 판단, 특히 위치 그 자체다. 현대 방문객조차 처음에는 이런 곳에 어떻게 요새를 세웠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단적인 장소다. 섬은 주변 경관위로 장엄하게 솟은 좁은 암릉 정상에 세워졌으며 해발 약 2000m, 아래 계곡 바닥에서 약 200m 높은 곳에 자리한다. 산 자체는 가파른 삼각형 바위 덩어리를 이루고 거의 모든 면에서 깎아지른 절벽과 날카로운 비탈이 알라무트 계곡으로 갑자기 떨어진다. 멀리서 보면 요새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산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난 듯 안반과 하나가 돼 보인다. 이 위치만으로도 엄청난 방어 이점을 얻었다. 접근하는 군대는 산허리에 난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올라야 했고, 요새문으로 이어지는 동안 위쪽 수비병에게 완전히 노출됐다. 사실상 산 전체가 자연 성격이 된 것이다. 이런 곳에 요새를 세운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9세기 지역 통치자 와우스단 이븐 마르주반이 계곡에서 사냥하다 높은 바위에 독수리가 내려앉는 모습을 보고 처음 이 장소를 골랐다고 한다. 막대한 전략적 잠재력을 알아본 그는 거의 닿을 수 없어 보이는 봉우리에 요새를 지으라고 명했다. 알라무트라는 이름은 흔히 독수리의 동지나 독수리의 가르침에 가까운 뜻으로 해석되며 장소의 발견을 이끈 새를 떠올리게 하는 시적인 이름이다. 전설이든 사실이든 이 이야기는 알라무트 설계의 핵심을 잘 보여준다. 자연 자체가 거의 완벽한 방어를 제공하는 위치에 의도적으로 요새를 놓은 것이다. 진짜 수수께끼는 왜 이곳을 골랐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공사가 가능했느냐는 데 있다. 알라무트의 암릉은 극도로 좁고 가파르며 건물을 세울 평지가 거의 없다. 많은 양의 돌과 목재, 건축 자재를 산 위로 옮기려면 엄청난 물류 계획이 필요했다. 중세 건축가들에게는 크레인도 현대 도로도 기계 장비도 없었지만 이 위태로운 보물이에 성벽과 탑, 홀, 저장고, 복잡한 기반 시설을 세웠다. 고고학 유물은 건축가들이 산의 자연 윤곽에 맞춰 요새를 세심하게 조정하고 안반 각도를 따라 벽을 만들어 구조와 지형을 하나의 방어 시스템으로 통합했음을 보여준다. 산을 건축에 억지로 맞춘 것이 아니라 건축이 산의 기하를 따라간 셈이다. 이 방식은 구조적으로 안정되면서도 공격하기 극도로 어려운 요새를 만들었다. 주변의 가파른 절벽 때문에 공성 장비를 가까이 배치하기 어려웠고 좁은 접근로는 한 번에 소수의 공격자만 올라오게 했다. 강력한 중세 제국들조차 요새를 정면으로 공략하기 어려워했다. 기록에 따르면 알라무트는 수세기 동안 수많은 위협을 막아내며 거의 난공불락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실제로 반복되는 정치적 격변과 군사작전을 견디다가 13세기 몽골의 페르시아 침공 때 이스마일파 요새망을 향한 장기작전 끝에 결국 함락됐다. 방어적 가치뿐 아니라 알라무트는 이렇게 외딴 위치치고는 놀랄 만큼 정교한 정착지였다. 요새 단지는 여러 층과 구역으로 나뉘어 주거 공간과 행정구역, 저장실, 방어탑을 갖췄다.
고고학 증거는 숨은 터널과 내부 통로, 장기 포위전 동안 보급품을 보존하도록 석회암으로 안을 마감한 정교한 저장고의 존재도 시사한다. 이는 요새가 단순한 군사 전초기지가 아니라 오랜 기간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산악 성체였음을 보여준다. 주변 계곡의 계단식 농경지는 식량을 공급했고 물 저장 시스템은 봉쇄 때 생존을 보장했다. 전성기 알라모트의 지정 명성도 흥미롭다. 역사 자료에는 수학과 철학, 천문학, 신학, 연금술 서적을 보관한 인상적인 도서관이 있었다고 전한다. 학자와 사상가들이 토론과 연구를 위해 모여들어 순수한 군사 요새가 될 수도 있었던 공간을 지적 활동의 중심지로 바꾸었다. 일부 고고학 발견은 이곳에서 천문 관측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성이 높은 고도가 밤하늘의 과학적 관찰에 활용됐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수세기의 연구에도 알라모트의 많은 부분은 불확실하다. 원래 요새의 상당 부분은 1256년 몽골 정복 이후 해체됐고 유명한 도서관도 파괴돼 물리적 증거가 제한적이다. 오늘날 남은 것은 산등성이에 붙은 폐허와 한때 강력했던 구조를 짐작하게 하는 성벽 기초의 조각들이다. 그래도 알라모트의 가장 오래된 수수께끼는 특별한 위치일지 모른다. 돌로 깎은 독수리 둥지처럼 계곡이 좁은 능선에 균형을 잡고 있어 거의 불가능한 장소처럼 보인다. 폐허로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길을 오르는 현대 방문객도 고고학자들이 계속 논쟁하는 같은 질문을 떠올린다. 중세 건축가들은 이런 가혹한 산봉우리에 자재를 운반하고 노동력을 조직해 복잡한 요새 도시를 어떻게 세웠을까? 결국 알라모트 성은 중세 공학의 기념물이자 인간의 창의성이 가장 험한 경관조차 권력의 중심지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산과 하늘 사이에서 한때 제국의 정치와 음모가 메아리쳤을 거대한 계곡을 내려다보는 이 요새는 지형이 건축을 형성한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례 중 하나다. 전략과 전설, 공학이 한데 얽힌 이야기지만 무엇보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강조한다. 현대 기술이 존재하기 수세기 전 건축가들은 건설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장소에 요새를 만들었다. 이어서 솟아오르는 화산성 현무암 인도 서부의 절벽에 자리한 엘로라의 케일라사 사원은 고대 공학이 시도한 가장 놀라운 성취 가운데 하나다. 고대의 대부분 거대 건축물이 돌을 하나씩 쌓아 올려 만든 것과 달리 케일라사 사원은 완전히 반대 방식으로 탄생했다. 위로 쌓는 대신 고대 장인들은 하나의 거대한 안반을 위에서 아래로 파내려가며 산의 한 구역 전체를 완성된 사원단지로 바꾸었다. 마하라슈트라의 광대한 엘로라 석굴군 안에 위치한 이 구조물은 세계 최대의 단일 안반 사원으로 널리 평가된다. 놀라운 것은 규모뿐 아니라 건설 방식 자체의 급진성이다. 높이 솟은 중앙 성소와 주변 안뜰, 다리, 기둥, 문, 조각벽까지 사원 전체가 하나로 이어진 단일 암석 덩어리에서 깎여 나왔다. 고고학자들은 오늘날 보이는 열린 안뜰과 정교한 건축을 만들기 위해 약 20만에서 40만 톤의 현무암을 제거해야 했다고 추정한다. 즉 고대 건축가들은 먼저 산의 위쪽부터 암석을 걷어내고 아래로 조금씩 파내려가면서 훗날 사원이 될 구조는 남겨두어야 했다. 한번 제거한 돌은 다시 붙일 수 없고 실수를 되돌릴 수 없었으므로 시작부터 정밀한 계획이 필수였다. 계산 한 번만 틀려도 전체 설계가 망가질 수 있었다. 이 방식이 던지는 공학적 난제는 과장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 전통 건축은 공사 중 오류가 생기면 재료를 더하거나 수정하면서 바로잡을 수 있다. 하지만 케일라사에서는 더하는 대신 빼내는 방식으로 작업했다. 첫 정이 바위에 닿기 전에 모든 기둥과 계단, 조각상, 복도를 미리 상상해야 했다. 사원 전체가 굴착 전부터 완성된 건축도면처럼 계획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배치는 놀라운 대칭과 비례를 보여준다. 시바신에게 바친 중앙성소는 정확히 정렬되어 있다. 입구와 주변 안뜰을 잇는 치밀하게 계획된 축을 따라 정렬된 것이다. 사원탑과 기둥홀, 주변 해랑의 비례는 기하학과 공간 구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를 보여준다. 그런데 건축가들은 단단하고 내구성이 높은 화산암인 현무암을 위에서 아래로 깎아내리며 이 모든 것을 구현했다. 구조적 성취를 넘어 사원에는 엄청난 양의 힌두 신화 장면을 묘사한 조각과 부조가 뒤덮여 있다. 거대한 패널에는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고 초대형 석상은 신과 수호자, 천성의 존재를 표현한다. 이 조각들은 벽에 따로 붙인 것이 아니다. 같은 단일 안반에서 직접 깎아낸 바위 자체의 일부다. 많은 구간에서 조각은 깊게 층을 이루고 거의 입체적으로 튀어나와 돌이 살아있는 서사 장면으로 바뀐 듯한 인상을 준다. 장식의 양만 보면 여러 세대의 장인이 작업했을 것 같지만 역사 자료는 사원의 상당 부분이 라슈트라쿠타 왕조의 8세기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완성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광범위한 연구에도 케일라사 사원의 건설 과정에는 여전히 수많은 수수께끼가 있다. 가장 문제적인 질문 중 하나는 안뜰과 사원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제거한 엄청난 양의 돌이다. 산에서 수십만 톤의 암석을 빼냈다면 그 모든 돌은 어디로 갔을까? 놀랍게도 고고학자들은 주변에서 그에 걸맞은 거대한 폐석 더미의 흔적을 거의 찾지 못했다.
일부 연구자는 돌을 다른 건축 사업에 재사용했거나 오랜 시간에 걸쳐 점차 다른 곳으로 운반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이 미해결 문제는 이런 대규모 굴착 사업을 어떻게 조직하고 실행했는지에 또 하나의 수수께끼를 더한다. 그러나 케일라사 사원을 둘러싼 가장 흥미로운 비밀은 사용한 도구일지도 모른다. 현무암은 매우 단단한 화산암으로 고대 건축에서 흔히 쓰인 부드러운 퇴적암보다 가공하기 훨씬 어렵다. 그런데 사원단지 곳곳의 표면에는 놀라울 만큼 일관된 절삭 패턴이 보여 건축가들이 이 재료를 예상 이상으로 정밀하게 다룰 효과적인 기술을 갖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고고학 신고에 따르면 장인들은 초기 중세 인도에서 흔히 쓰던 철제정과 망치 등 비교적 단순한 금속 도구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얼핏 보면 이런 도구만으로 사원해 보이는 수준의 세부를 유지하면서 엄청난 양의 현무암을 깎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벽에는 길고 평행한 공구 자국이 매우 균일하게 남아있어 장인들이 어떻게 넓은 표면 전체에서 이런 일관성을 유지했는지 의문은 않는다. 어떤 구간의 홈은 기계가 만든 것처럼 균일하지만 현대 기계식 절삭 장비가 발명되기 수세기 전에 분명히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일부 연구자는 건축가들이 효율과 통제력을 극대화하는 고도로 조직된 조각 기법을 발전시켰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 이론은 작업팀을 세밀하게 조율해 각 팀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특정 암석층을 제거하도록 했다고 본다. 단계적으로 작업하면 원래 설계와 정렬을 유지하면서 구조를 조금씩 형태로 만들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불로 암석을 달군 뒤 물로 빠르게 식혀 현무암을 약화시킨 다음 정으로 깎는 열 처리 기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일부 고대 채석 작업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런 설명도 특정 표면의 놀라운 균일성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매우 단단한 돌 속에서 섬세한 조각 세부를 어떻게 구현했는지도 남는다. 사원이 완성된 속도까지 고려하면 수수께끼는 더 깊어진다. 일부 비문과 역사 해석은 케일라사의 핵심 구조가 비교적 짧은 기간, 어쩌면 한 통치자의 재위 기간 안에 깎였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연대가 맞다면 건축가들은 매일 엄청난 양의 돌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건축 요소와 조각을 만들어야 했다. 이런 작업을 운영하려면 수백 명, 어쩌면 수천 명의 숙련 노동자가 긴밀하게 조직된 체계 속에서 움직여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공사 과정을 설명하는 문헌은 거의 없어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물리적 증거를 통해 방법을 재구성한다. 오늘날 케일라사 사원 안뜰에 서면 방문객은 주변 절벽에서 바로 솟아난 놀라운 공학 성취를 마주한다. 마치 건물을 하나씩 쌓은 것이 아니라 사원 주변의 산을 제거해 원래 안에 숨어있던 형태를 드러낸 듯하다. 모든 기둥과 계단, 조각된 신상이 같은 원래 안반의 일부다. 이 비범한 구조는 고대의 기술 역량에 대한 현대의 이해에 계속 도전하며 특히 당시 존재했다고 여겨지는 비교적 단순한 도구만으로 이렇게 거대한 유적을 깎아낸 정확한 방법은 고대 건축에서 가장 흥미로운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다. 여러분은 고대 건축가들이 어떻게 거대한 사원 전체를 극도로 단단한 현무암에서 깎아내면서 비교적 단순해 보이는 도구만 사용할 수 있었을까?